네, 여러분, 6월 22일 토요일이었죠. 지방직 9급 시험 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법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문제 1번부터 쭉 보기 전에 총평을 하자면, 뭐 이거 카페에도 제가 올렸어요. 평이한 난이도였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시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 거두시는 분들은 좀 이런 얘기 듣기 섭섭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평가를 내리자면 상중하중엔 중이다. 그리고 직전 24년도 저번 3월이었죠. 3월 달에 치러진 국가직하고 비교를 하자면 국가직보다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왜냐면 사례가 안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사례형이 안 나왔고, 다만 이 사례형이 아마 제 짐작으로는 문제 12번의 4번이나 문제 16번의 4번과 같은 유형으로 대체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자세히는 어떤 내용인지는 뒤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비중이 크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판례는 어느 정도 공부는 하셔야 돼요. 다만 실제 출제 비중이 낮으니까 저도 딱 1시간 가지고 특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 조문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4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 좀 오바스러운 해였고, 보통 한 2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하나가 통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었던 것 같은데 5번이었죠. 그거 하나랑 이제 다른 문제에 섞여서 한 2선지 나왔으니까 1.5문제 정도 나왔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행정법 판례의 일반로 가지고 출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그 작년 국가직도 그렇고 항상 허리쯤에 엄청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그냥 대놓고 틀리라는 문제, 맞추지 말라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민사소송법이 정답선지였고 강론이 이제 4번의 오답선지, 최다 오답선지였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뭐야? 하고 그냥 시험장에서 멘탈 흔들리지 않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학습 방향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약하자면 기출문제는 이번에 과거 4개년치만 봤어도 다 커버됐어요. 진짜 이렇게 커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었어요. 그래도 100점 맞는데 지장이 없었다. 제 생각에는 95점, 얘 제외하고 나면 한 95점이 맥스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틀린 그림 찾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기본 이론 보통 100강 넘게 듣잖아요. 뒤로 갈수록 힘 빠지거나 아니면 날림으로 대충 듣게 돼 있어요. 그렇게 분량이 많으면 대충 듣고 나서 바로 기출 넘어가서 10회독 20회독 합니다. 공부 진짜 많이 한 거죠. 근데 이해가 기본 이론에서 이해 제대로 안 하고 기출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눈에 발라두고 평소에 봤던 거랑 시험장 들어가서 내 눈앞에 놓인 이제 실제 지문이랑 비슷해 보이네? 맞는 선지. 좀 다른 부분이 있네? 틀린 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이라도 변형돼서 정짐으로 나오면 익숙하지 않은데? 해서 다 그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 하면 안 된다.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공부법은 저 해커스 공무원 채널에도 많고, 그 다음에 제 개인 채널 말로소득자 채널에도 올릴 거고요. 말로소득자라고 있고, 네이버 카페 보면은 카페.naver.com 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왜냐면 거기에 이거 해설지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거 들으고 싶은 분들은 해커스죠. 해커스 행정법, 해커스 행정법, 여기 들어오시면 김대현 행정법 카페 있으니까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누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머니까 문제 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공적 견해 표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정이 변경됐대요. 신뢰보호 원칙 같은 경우는 요건이 4개인데 다 갖춰줘야 신뢰보호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가 1번, 2번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라도 발생하면 요건 다 갖춰줬어도 신뢰보호 못 해줘요. 그 중에 한 개 1번입니다. 사정 변경이고요. 그리고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별다른 실효 조치 없이도 공적 견해 표명이 날아간다. 즉 신뢰보호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2번 넘어가시면 요건 2번입니다. 요건 2번. 상대방이 귀책 사유 없는 신뢰. 내가 뭔가 공적 견해 표명을 했는데 믿는 게 바보야. 그러니까 순진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보호해줄 수 없다는 거고, 크게 3가지입니다. 보호해줄 수 없는 게, 귀책 사유 있다라고 판명되는 경우가 1번, 내가 처음부터 행정처한테 사기쳐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여기 써있죠, 사실은폐나 기타 사유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사기쳐서 처분을 받았다. 또는 행정청이 어리버리하다가 처분을 어설프게 하자가 있는 걸 줬는데 내가 그걸 처음에 알고 있었어. 알고 있으면 언젠가 이거 취소되리라는 거 지금 기대까지는 아니어도 예상하고 있겠죠.
그러면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르긴 했는데 중과실로 몰랐어. 중과실이라면 우리 수업 시간 때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한 적 있죠? 사람 새끼가 아니다. 그죠? 그런 뭔가 부주의로 인해서 내가 몰랐다고 한다면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 여기 보면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가 없더라도 사기 안 쳤어도 제가 뒤에 두 개 설명드렸죠. 알았거나 몰랐어도 중과실로 몰랐다면 여전히 귀책 사유 있다라는 거고요. 3번 보시면 공적 견해 표명, 어떤 약속을 내가 어떤 약속에 믿음을 부여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인데 실질이 중요한 거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게 3번이고 4번은 실권의 법리입니다. 이거 조문 그대로인데 마치 이런 거죠. 행정청이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내 등짝을 한번 때렸어야 되는데 한 번도 나한테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야. 우리 엄마가 나 등짝 안 때리고 한 3달 동안 조용했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안 때리겠구나. 실권이 됐구나. 믿을 수 있겠냐는 건데 그냥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가 내 방이 돼지우루인 걸 보고도 3달 동안 방치하고 아무 말 안 했어야 내가 엄마가 진짜 봐주기로 작정했구나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었대요. 엄마가 내 등짝 때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행사 안에서 내가 앞으로 안 때리겠구나 정당한 사유 앞으로 안 때릴 거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럼 봐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내지는 기회가 없었다. 우리 엄마가 하도 바빠서 내 방 돼지우는 걸 못 봤어. 그래서 3달 동안 방치한 거야. 그러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이 안 되겠죠. 이것도 신뢰보호 원칙의 일종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인데 개인적 공권은 이제 말 그대로예요. 개인한테 주어진 공적인 권리인데 이게 원고적 격의 법률상 이익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걸 침해당하면 내 개인적 공권 침해당했다라고 하면서 원고 자리에 앉아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클래식한 문제죠. 제3자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원래 원고적 격이 없어요. 왜냐? 처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판사님이 황당해할 거 아니에요. 처분은 전원이 받았는데 불만은 얘가 제기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원고적 격 없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환경오염소송은 내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건 아니야. 옆에 놈이 받았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 짓다 보니까 내가 콜록콜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적 격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건데 부산에서 공장 지었다 해서 서울 사람들이 찝찝해 하면서 다 소송 걸게 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오염물질에 가까이 있으면 인정하고 밖에 있으면 인정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 원고적 격을 추정을 안 해줘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있으면 원고적 격 추정을 해줍니다. 추정을 해준다는 건 네가 입 아프게 가서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 있으면 내가 주장 안 해도 원고적 격이 추정돼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근데 밖에 있으면 인정이 안 될까요? 그건 아닌 거죠. 증명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지 내가 입 아프게 떠들 필요가 추정이 되면 없는데 추정이 안 되니까 떠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입증을 했는데도 원고적 격 부정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차이는 내가 굳이 입 아프게 가서 증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차이지 원고적 격이 있고 없고의 차이란 아니란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인정, 밖에 있으면 좀 더 어렵지만 입증을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입증을 못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밖에 있는 주민이다. 근데 입증을 했다 그랬죠? 그럼 인정받을 수 있죠. 자, 2번 돈 달라는 권리네요. 공무원 연금 달래요. 헌법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추상적이죠.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나 행복하려면 1억 필요해 라고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회권적 기본권은 요약하면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에서 도출이 안 되는데 다만 자유권적 기본권 내 자유를 보장해달라. 평등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을 요청하는 그런 권리들은 헌법에서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거 비교해서 알아놓으시고요. 우리 이제 4개년 기출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3번 넘어가시면 수익 처분의 상대방 나한테 좋은 걸 줬대요. 근데 그걸 왜 다퉈?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없다 이런 얘기고요. 4번 보시면 자, 행정계획이래요. 행정계획은 우리 서울시장님이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당연히 1,000만 명 모두의 의견을 일일이 들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바꿔달라, 누구는 뭐 이렇게 세워달라, 저렇게 세워달라 하는 거를 신청할 권리가 시민들 한 명 한 명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 신청권 없습니다. 원칙 신청권 없어요. 없는데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판례는 여러 개인데 유형 딱 2개입니다. 무슨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지금 나와 있죠. 무슨 구역이 뭔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단지 내 토지 소유자 마찬가지요. 내 땅 안 밟고 서울시에 여기에 그 건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죠. 이 사람한테만큼은 의견을 수취해야겠죠. 청취해야겠죠.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다. 구역 내 토지 소유자. 그리고 두 번째, 적종 폐기물 처리업법상 적종 통보받은 자가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했다 거부당한 경우. 2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신청권이 인정된다는 건 소송법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신청을 했다 거부당했을 때 그 거부 처분의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3번 보시면 무효 확인 소송인데요. 1번 취소 판결 관련해서는 기속력 어쩌고 엄청 배웠는데 무효 확인 판결에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어요. 그럼 뭔가 크게 다른가요? 특별히 취소소송하고 다르다고 배우지 않는 한 전부 다 취소소송에 관한 논의가 적용이 되는 거고, 부작위, 당사자, 행정심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속력이란 건 뭡니까? 원고가 이겼어. 인용 판결 확정됐어. 그럼 원고 신나겠죠? 판결문 프린트해서 행정정 쳐들어가면 눈 깔고 무릎 꿇으라고 하겠죠. 이거는 취소 판결이 아니라 어떤 소송을 이겼어도 다 마찬가지겠죠. 재판 가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기속력 당연히 무효 확인 판결에도 인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원고 적격이 상고심 가서 없어졌대요. 이건 뭔 얘기냐? 아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그거 봤었죠? 대상지역 안에 있으면 웬만하면 원고 적격 인정된댔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추정이 되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가까이, 내 오염물질 가까이 살아서 원고 적격 인정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3심, 1심, 2심 지나서 3심 갈 때 내가 만약에 이사 갔어. 오염물질로부터 나 여기 못 살아 하면서 이사 갔어. 그러면 그때는 원고 적격 없어지겠죠? 자, 1심, 2심 때 소송 요건이나 본안 심리까지 가서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겠죠. 3심 때는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죠. 그러라고 심급제를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소송 요건을 따지는데 어라 너 이사 갔네? 원고 적격 상실됐네? 라고 한다면 대법원에 가서 각하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3번 행정처분의 무효란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우리 기본 강의에서 어떤 표 맨날 복붙해서 그렇느냐 이거죠. 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보고 이 얘기구나 싶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집행정지죠. 그리고 여기가 민사상의 가처분이죠. 소송 시작할 때쯤에 우리가 취하는 가구제 수단이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여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우리 항고소송의 큰 세 축, 취무부죠. 사실상 취소소송이 95% 이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꼽사리 끼는 게 당사자 소송이죠. 자, 정리하면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하고 얘네 둘은 안 돼. 얘네들이 안 되다 보니까 민사상 가처분을 보충적으로 고려하는데 얘네는 해줄 필요 없고, 얘는 부작위나 아무것도 안 한 건데 뭘 정지시켜.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안 되는 거고, 당사자 소송이 특이하게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준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얘가 출제 1포인트인데 항상 1순위, 1순위를 2순위를 이 표 가지고 같이 짚어드렸거든요. 얘가 2순위였죠. 얘가 1순위였다고 한다면 얘는 뭐가 문제냐? 자, 얘 무효 확인 소송하고 있으면 원고 주장이 뭐예요? 이 처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대요. 이거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입니다. 확인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집행정지 제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거 처음부터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없다고 주장하면서 없는 걸 정지시켜달래. 그러니까 모순되는 거 아니냐는 건데, 오히려 그러니까 정지를 시켜줘야죠. 왜냐? 있지도 않은 껍데기만 남은 처분 가지고 행정청이 자꾸 나한테 뭔가 집행을 하니까, 오히려 있지도 않은 게 자꾸 나를 덮치니까 정지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한 번씩 강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셨어야 하는 거고. 자, 4번 내려가시면 행정청은 당연무효 주장에서 그 무효확인 구하는 행정소송, 무효확인 소송이죠. 무효확인 소송은 현실에서는 얘한테 거의 몰빵이고 얘네는 거의 제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효확인 소송은 특히 이기기가 어려워요. 현실에서 무효 사유를 하면 중대성, 명백성 다 갖춘 건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법 다 공부하고 행정청 들어가시는데 중대 명백한 하자를 어떻게 저질러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는 것처럼 소송에 가면요, 내가 공무원, 행정청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 저질렀다 합시다. 증명 책임이 저놈한테 있어요. 원고가 내가 그 정도
완전히 100점짜리 하자를 저질렀다는 걸 원고가 입증해야 돼. 몰빵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제도기간 지켜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넘어갑니다. 4번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소송은 그쵸? 피고 행정청을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수도 없이 많이 정리했고 피고 적격 파트 오면 아예 피고 적격 내용 들어가기도 전에 초장부터 이거 필기하고 계속 그 필기를 기출 내내 반복을 했거든요. 그거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피고 적격은 누구한테 부여되느냐? 자, 일단 배경 설명하자면 피고가 보통은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이 처분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도 하고 지 명의를 표시해서 통지까지 지가 다 해요. 보통 그렇죠. 지 거니까. 근데 가끔은 권한 있는 놈이랑 결정하는 놈이랑 그다음에 명의 표시한 놈이랑 통지한 놈이 이렇게 분화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구를 중시해서 뭐를 기준으로 피고 적격 부여할 거냐? 그때는 명의자입니다.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딴 거 안 따져요. 명의자예요. 다만 얘가 원칙이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겠죠? 예외는 항상 2.5개다 말씀드리죠. 예외 1번이 권한의 사후승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가 있었어요. 국토해양부가 1월 1일 날 있었는데 해양에 관련 처분을 해놓고 정권 바뀌니까 국토해양부가 해양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해양수산부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원래 명의자는 국토해양부죠. 걔 데리고 소송하고 있죠. 근데 얘가 갑자기 이빨이 하나 빠졌어. 이빨 빠진 호랑이죠. 해양에 관한 부분이 이빨이 빠져버렸어. 국토교통부 붙들고 해양에 관련된 처분 내가 백날 재판해가지고 인용 판결 받으면 뭐예요? 나중에 재처분 얘한테 해달라고 할 때 얘는 이빨이 빠져서 해양에 관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승계한 행정청, 즉 해양수산부를 여기 앉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겠죠. 자, 그리고 이 뒷부분에 행정적 예외 이제 1.5 그 예외가 이제 그 2.5개랬죠. 여기 이제 꼽사리로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행정청의 폐지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정권에서 무슨 부처 뭐 폐지 한 해 만에 막 얘기 많았죠. 예를 들어 그 A 부처가 있는데 처분을 했어. 그럼 당연히 명의자는 A여야 되는데 폐지돼서 온데간데 없대요. 그럼 얘 데리고 어떻게 소송을 해? 그때는 얘 권한을 딴 놈이 승계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냥 폐지만 해서 공중분해됐으면 자, 다른 행정청이 대신 나와서 여기 총알바지 해줄까요?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번에 승계한 행정청이 아닌 거예요. 이때는 어쩔 수 없어. 대한민국 국가가 얘한테 일 시켰으니까 그 국가가 그냥 여기 나와서 땜빵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 사무가 귀속되는 뭐 행정 주체 이런 표현이 들어있는데 뭐 대한민국이란 얘기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 안 할게요. 대리를 했는데 내가 대리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너 대리인이구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이때는 누가 피고가 되느냐? 피대리 행정청이 된다는 건데 자, 이거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기본 강의 다시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카페에 질문 주세요. 아무튼 이 중에 이게 나왔다. 얘랑 얘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2번 넘어가시면 조례 같은 경우는 조례도 이거 엄청 강조했었죠. 수업 시간마다 제가 낚아서 여러분들 물어본 건데 지자체 차원의 처분요. 1번 지자체 차원의 처분은 1번 피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지자체는 그냥 대가리가 둘 달린 괴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은 지방의회입니다. 심장이 다 결정한 건 맞는데 그래도 대가리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입 밖으로 내뱉는 건 대가리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가리 둘 중에 하나라는 건 하나는 지자체장, 서울시로 치면 서울시장, 다른 하나는 교육에 관한 건 서울시 교육감이죠. 우리 따로 뽑잖아요. 자, 그래서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될 수 없어요. 왜냐? 명의자가 최종적으로 입 밖으로 내 이름 써가지고 내뱉는 놈. 이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그 교육감이니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처분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조례가 소송의 대상이 된대요. 원래 조례는 법조문이니까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쵸? 고시, 조례, 뭐 법규명령 다 똑같잖아요. 원래 추상성으로 인해서 처분성 없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처분적 조례, 두밀분교 폐지 조례처럼 처분성이 있는 조례를 하면 대상 적격 오케이. 그럼 피고 적격 이제 또 따져야겠죠? 이때도 여전히 대가리 둘 중에 하나다. 왜냐? 조례는 지방의회가 결정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게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교육감이니까. 교육에 관한 건 교육감이 아니까. 그래서 두밀분교 폐지 조례도 경기도였거든요. 경기도 교육감이 피고가 됐던 거죠.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근데
왜 여러분들이 2번 선지 갖고 헷갈리느냐?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죠.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의결 내지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결국 공통점은 심장 안에서 너 나가 지지고 볶고하는 거예요. 굳이 대가리로 올라가서 얘 입을 빌려서 너 나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원을 뭐 쫓아내고 뭐 의장을 뭐 끌어내리고 하는 것들은 이때는 지방의회가 최종적으로 지가 지 입으로 너 나가는 거니까 피고 적격이 지방의회한테 부여되는 거고, 또 하나 지방의회는 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 공통점이죠. 합의제 행정청의 일종으로서 그 기관장이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관 그 자체가 피고가 된다. 즉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사무총장이 아니라 지방의회 그 자체가 피고가 된다. 근데 여기서는 처음적 조례를 물었으니까 2번은 지방의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틀린 그림 찾기 하지 말라고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게 1, 2번이에요. 이 지문만 대충 눈에 바르고 아 다음에 비슷한 거 나오면 곤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자 출제위원은 어디까지 봐요? 이 전체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거 낼까 이거 낼까 이거 낼까 이거 낼까 고민한다고요. 자, 그 중에 딱 일부분이 이것만 냈죠. 이것만 틀린 그림 찾기식으로 기출지문에 뭐 어떤 뭐 작년도 기출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계속 보면 얘랑 얘 나왔을 때 100% 헷갈려요. 그러니까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고 있다가 어라? 이거 기본 강의 때 복습할 때 뭐 피고적격 어디서 떠들었던 것 같은데 하면 일로 돌아가서 전체를 확인한 다음에 얘만 눈에 바르고 끝낼 게 아니라 얘랑 비슷한 게 얘네가 있었고 원칙은 이거였구나 까지 확인을 해야 공부가 다 된다고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기본 이론 겨우 들었다. 100강 와 이거 100시간 넘은 거 겨우 들었네? 이제 빨리 기출 풀어야지 라고 하면서 파편화된 지문만 몇 년도 기출 몇 년도 기출해서 10번 15번 눈에 바른다고요. 얘는 선명하겠지만 그러다가 얘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다 틀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지. 제가 방금 전체적인 긴 호흡으로 지자체 차원은 뭐 대가리가 2개고 뭐 지방 뭐 조례는 뭐 이렇고 밑에 뭐 지방의회 징계의결은 이렇고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지. 그 중에 일부가 나왔다 그래서 그것만 눈에 바르다 보면 밑에 놈이랑 분명히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서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체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왜냐? 귀찮으니까. 기본 이론 복습 똑바로 안 하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귀찮은지를 본인이 몇 번 해보니까 깨달아.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지. 그러다가 실력이 감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량은 많은데 와, 나 이 책을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왜 이걸 못 맞추지? 했던 분들은 공부 방식에 좀 변화가 필요해요. 지능의 문제 아니고요. 옛날에 무슨 수능 뭐 나 5등급 9등급 맞았으니까 안 되는가 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공부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피고 잘못 지정했다. 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봅시다. 자, 이런 틀이 있다는 걸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시험장 들어가셨다면 공부 방식의 문제가 있는 거지 본인의 무슨 지능이나 뭐 노력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 경정. 이것도 피고 경정 파트 오면은 무조건 초장에 필기하고 시작했죠. 그래서 맨날 이 똑같은 왁구로 맨날 발랐는데 원칙. 직권으로 안 돼요. 법원이 직권으로 못 해주고 원고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고가 바보같이 신청 안 하고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피고란다. 법원이 성명권을 행사해서 옆구리 쿡쿡 찔러서 신청을 하게 만들었죠. 자, 근데 예외가 있겠죠? 괜히 지웠다. 죄송합니다. 거의 필기 겹치는데 이것도 2.5개예요. 자, 근데 요놈 지금 구조 똑같죠? 구조 똑같죠? 지금 칠판이 좁다 보니까 얘랑 얘는 앞에 놈이랑 똑같아요. 뭐였죠? 피고적격 예외적으로 명의자 아닌 놈한테 부여되는 그때 이빨 빠진 호랑이랑 행정청 폐지 그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놈은 사실은 행정소송 얘기는 아닌데 행정심판에 가시면요. 피고경정을 피청구인 경정이라 하겠죠? 그때는 그냥 행정심판에서는 그냥 이때는 다 직권으로 가능해요. 이런 게 있었다고요. 자, 이것도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보통 틀린 그림 찾기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거 보고 맞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한 5번 정도 읽고 중얼중얼 하다가 오케이 외웠다 하고 넘어가죠. 그러고 이 기출문제집을 계속 봐. 그러면 얘만 선명하게 남은 거죠. 근데 우리 출제위원의 시각은 어떻다? 전체적인 체계에서 얘 낼까 얘 낼까 얘 낼까 얘 낼까 얘가 저번에 기출 나왔으면 당연히 수험생들 이것도 알겠지? 이런 식으로 내니까 기본서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체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잘못 지정한 때는 법원은 직권이 아니죠.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지금 행정심판 얘기도 아니잖아요. 자, 4번 보시면 제가 뭐랬죠? 괜히 지었네요. 피고적격
피고 적격은 원칙적으로 명의자한테 부여된다. 아까 생각나시죠? 여기 썼던 거. 명의자한테 부여되는 거니까 권한이 있는지 안 따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봅니다. 지금 마지막 줄 보면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권한이 지금 뭐 내부 위임이냐 권한의 그냥 위임이냐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누가 있는지 보면 세 번째 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 얘가 권한이 있는지 상관없이 하급행정청을 피고 자리에 앉혀놓고 피고 적격이 얘한테 부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처분이 주체하자로서 무효인지 보려면 피고를 앉혀놓고 피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권한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게 공부 방식의 차이인데 생각보다 이 습관이 안 돼서 공부 열심히 하고도 떨어진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5번 보시면 개별법 조문 특강인데요. 1번, 일단 이런 게 이제 기본 강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판례를 하나하나 몰랐어도 요거 영장주의란 건 마동석이 자기 범죄도시에서 형사잖아요. 쳐들어가면 맨날 빌런들이 영장이 있어 물어보죠. 형사 절차에서만 요구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 통틀어서 행정적 제재, 의무이행 확보수단 단계에서는 특히 즉시강제 관련해서 영장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아무튼 영장주의,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 이런 건 형사 절차에만 적용된다. 강조를 했었고 행정조사를 해서 다를 게 아니죠. 이런 건 기본 이론 때 귀동량을 잘 하셨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 행정형벌, 범칙금, 양벌 규정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이니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번 넘어가시면 세무조사 결정입니다. 자, 이거는 뭔 얘기냐면 원래 중간단 아까 그 의회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 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낸 게 사실 중요해요. 우리 행정소송에서. 근데 얘는 중간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세무조사 나갈래 라고 세무서가 결정한 거에 불과한 건데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있죠. 왜 그런지 따져볼게요. 세무조사 결정은 원래 처분성 부여할 필요 없어요. 원래 뒤에 끝판왕 처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개를 두드려 맞고 다투면 되거든요. 세무조사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세처분까지는 가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과세처분 당연히 얘 처분성 있겠죠. 그쵸? 당연히 처분도 있겠죠. 조세 부과처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세처분까지 두드려 맞으면 금전부과처분이라서 집행정지를 잘 안 받아줘요. 원래 금전부과처분은 실무에서 잘 안 받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 내고 싸워야 돼. 그리고 이미 세무조사까지 거쳤기 때문에 사무실 다 막 발라당 뒤집히고 막 집안이 풍비박산 났겠죠.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얘 이미 만시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좀 늦어. 자, 그래서 조금 앞으로 당겨서 세무조사를 만약에 처분성 인정해서 다투게끔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뭐냐? 일단 얘 권력적 사실행위라서 처분성이 있어요. 근데 우당탕탕 3일 컷이니까 금방 끝나버리니까 소송 갈 때쯤에 이미 소위 이익이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땡겨야 되는 거야. 내부 결정에 불과하지만 세무조사 결정에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3번 가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죠? 우리 해설 보시면 조문이 4조 20조였나? 이렇게 막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5조 20조네요. 죄송합니다. 5조 20조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한 번에 통합해서 필기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었어야죠. 그래서 항상 저는 어떻게 필기하느냐? 원칙. 행정조사는 침익적인 성격이 있죠. 가서 막 탈탈 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행정조사 기본법만으로 안 돼. 다만 쥐가 그냥 받겠대요. 나 그냥 떳떳하고 싶다.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으면 법령상 근거가 필요가 없죠. 다만 이때도 언제든지 거부하면 행정청이 있다가도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니까 행정청 입장에서 항상 궁금해하겠죠. 너 혹시 거부할 생각 있니? 지금 자발적으로 협조해주고 있는데 우리 내일도 나와도 될까? 물어볼 거예요. 이때 우리 조사 대상자가 아무 말 없었대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거부한 걸로 본다는 거죠. 왜냐? 불리하니까. 불리한 거니까 국민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무응답은 거부로 간주된다. 해설에도 써놨고요. 자, 3번 받고 4번 보시면 4번은 좀 치사하죠. 근데 이런 게 개별법 조문의 묘미고 1, 2, 3번 제끼고 4번 골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조문 그대로죠. 굵은 글씨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하라고요. 아예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는 거 안 돼. 미리 하는 게 원칙인데 미리 못하면 나가면서 들이닥치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능욕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던져주는 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번 넘어갈게요. 위법한 직무행위. 1번. 자, 공무원 개념은 왜 나오느냐?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사고를 쳤어야 국가가 뒤를 봐줄 수 있죠. 국가가 뒤를 봐줄 수 있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라면 여러분처럼 행정법 시험 쳐서 정식으로 임용받는 분들이 있고 당연히 들어가고 여러분들 면책 시켜줘야겠죠. 경과 실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공무수탁 사인도 들어가요. 공법인은 빠져요.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은 3달이죠. 행정청이자 행정주체이자 국가배상법사 공무원. 그런데 공법인은 양다리예요. 3다리까지는 아닙니다. 행정청이자 행정주체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아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공무수탁사인은 공무원 안에 들어가니까 경과실이면 면책이 돼. 근데 공법인은 경과실로 사고 쳤으면 아무리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집행 같은 걸 대신 해주다가 사고 쳤어도 경과실이어도 지가 독박 써야 된다. 한국토지공사 판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 공무수탁 사인 얘기인데 이게 교통할아버지입니다. 어르신들 손주볼 되는 애들 아침에 등교 도와주라고 교통정리 좀 해달래요. 손이 덜덜덜 떨리겠죠? 그럼 사고 칠 수 있는데 당연히 이분들 뒤를 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그 용돈 남짓한 거 조금 주면서 독박 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손이 덜덜덜 떨려서 교통사고 좀 났는데 수신호 잘못된 거 책임 물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일시적 플러스 판례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한정적 사항이어도 여전히 우리가 뒤를 봐줘야 된다. 국가배상법 적용된다. 왜냐? 교통할아버지들 아침에 잠깐 근무하시니까. 아시겠죠? 2번. 공무원의 직무에는 이거 저번 국가직에 나왔습니다. 직전. 그렇기 때문에 사경제 작용이 빠진다는 얘기 나왔죠? 근데 얘랑 한 문장에 원래 같이 표현되는 그 빈출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으면 직전 기출 분석이 안 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직전 시험에 나왔다. 그럼 이번에 안 나올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연관해서 좀 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직무라고 한다면 공적인 작용이어야 되는데 권력적, 비권력적 다 들어가고 사경제 작용. 내가 퇴근하고 나이트에서 술 먹다가 주사 부려서 사고 친 거 이런 것들은 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권력적 작용이라면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지도고요. 행정지도고 자 그러면 3번 어떤 행정처분이 어쩌고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맨날 이게 표현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 틀린 그림 찾기로 찍먹하려 그러면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날짜도 안 바꾸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죠. 1월 2일, 2월 2일, 4월 4일 이때 행정적 차원의 처분이 나갔다. 그러면 우리 장관님이 처분했으면 그 밑에 우리 같은 밑에 이제 성실한 공무원들이 직무행위로 기저의 직무행위로 우리가 성실히 떠받들었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적 차원에서 처분이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처분의 위법성이 확정이 됐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고는 이 판결문 받고 신났겠죠. 그러니까 얘 판결문 프린트해서 민사법원 가서 국가배상이라는 후소를 제기를 해요. 논리는 뭐냐? 장관이 일을 똑바로 못했으면 행정청이 똑바로 못했으면 걔를 떠받들던 밑에 공무원 개개인도 뭔가 위법하게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뭐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죠. 장관이 일 못한 거랑 그 밑에 있는 부하 공무원 잘못한 거랑 무조건적으로 상관이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곧바로 기판력이 미치진 않아요. 기판력이 발생은 하는데 즉 선풍기 바람을 누르면 선풍기 바람이 틀어지긴 하는데 그게 나한테 오느냐는 다른 문제지 그 바람이 나한테 오느냐는 오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곧바로라는 표현이 틀린 거고 항상 뒤에 이건 언급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전제하고 이 안에서 얘의 위법성이 곧바로 얘로 인해서 얘의 위법성도 곧바로 인정되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행정적 차원의 위법성이랑 공무원 개인의 직무행위의 위법성이랑 같은 평면에 놓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거고 1번 단정할 수 없죠. 물론 이제 얘가 위법하고 얘도 위법할 수 있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헌법상 뭐 당연히 얘기 아닙니까? 국가배상 책임에서 법을 위반한 게 뭐냐? 그러니까 얘는 공무원 개인의 직무행위가 위법하냐? 얘는 행정적 차원의 처분이 위법하냐? 그래서 뭐가 위법하냐 그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 위법 그 자체 뭐가 법을 위반했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인데 라는 건 얘 둘이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법률이랑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그렇다는 거고 행정규칙 위반한 거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법원 판례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이란 건 당연히 우리 행정법 일반 원칙이니까 법령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반했으면 위법상이다. 7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 기억번은요, 변상금 부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 기속행위로서 그 국유재산, 국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불문하고 뭐 무단점유하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이슈가 아니고 소송 중에 행정청이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직권으로 취소하고 없던 일 만들 수 있냐는 건데 이거 저번 국가직에 나왔죠. 저번이란 게 1년 전, 2년 전이 아니라 직전 국가직.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셨다면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하자치유랑 다르죠. 하자치유는 불복, 쟁송, 제기 전까지인데 직권 취소는 전에도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후에도 할 수 있다. 니은 번.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라 했으니까 재개발 조합인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이쪽에다 쓸게요. 재개발 조합 설립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우리 기본서에 이게 표가 있었죠. 그래서 자, 되게 어렵긴 한데 여기 타 인가인데 여기도 특허로 설권적 인가 내지는 특허로 평가될 게 딱 하나 있고 여기도 특허라고 그 평가가 될 게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만 외우고 나머진 다 인가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거고 여기 조합 설립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게 설립 인가죠. 예, 약식으로 그냥 쓸게요. 우리 기본서 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 안 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였죠. 얘네 딱 둘만 표현이 인가인데도 특허의 성질을 갖고 있다. 설권적 인가의 성질을 갖고 있고 나머진 다 인가다. 라는 거고 자, 디귿번, 리을번은 리을번도 직전 시험에서 난민 승인 처분 이거 기속행위다. 강학상 허가 일종이다. 그거에 착안해서 또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걔랑 비교해야 될 게 원래 외국인 아무나 들여보내면 안 되겠죠? 고도의 재량을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사람들만 들여보내야겠죠? 귀화 허가,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이건 특허로서 재량행위인데 저번 직전 기출에서 난민 승인, 강학상 허가 왜냐면 국제협정이 난민을 웬만하면 보호하도록 우리나라 재량 발휘해가지고 아무나 쫓아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학상 허가로서 기속이다. 그거 저번에 정리했었고요. 디귿번 보시면 우리가 수능 끝나고 따는 운전면허는 자 우리 그때 제가 이제 수능 끝나고 제가 면허 몇 번 떨어졌는데 아무리 감독관한테 빌어도 안 붙여줘요.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붙여주거든요. 저 몇 번 떨어지고 겨우 붙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속행위란 얘기지. 강학상 허가란 얘기지. 재량이 없다고요. 재량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빌었는데 안 해줄 리가 없어. 근데 제가 거의 무릎 꿇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자, 근데 개인 택시랑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서울시가 교통 정책에 살펴서 올해 튀어는 요 정도고 수요 같은 거 감안할 때 좀 이 정도 운행하면 되겠어 라고 해서 재량을 가지고 주든지 말든지 해야겠죠. 아무나 주면 안 되겠죠. 허가 어느 정도 요건 충족됐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와 버스는 특허로서 고도의 재량행위가 되는 거죠. 자, 8번 넘어가시면 8번에 1번. 자, 우리 국가배상 소송을 가면 민사소송을 가야 되잖아요. 일단 2번. 이거 틀리셨으면 조금 반성해야 돼요.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교수님들은 논하지만 우리 판례는 확고하게 민사로 간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배상 소송을 하면 민사로 가야 되는데 이번 대법원장님 취임하면서 공약했던 게 있어요. 민사소송이 하도 지연이 많이 되니까 어떻게든 기간을 줄여보겠다는데 쉽게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안 되지. 자, 그래서 민사소송 가면요 겁나 길어요. 그러니까 당장 포항 대지진 저번에 수능 미뤄지고 해가지고 이번에 포항에서 지금 몇 조짜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지금 1심에서 인정됐잖아요. 당장 내가 근데 지진 때문에 삶이 무너져가지고 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민사소송 가기 전에 뭔가 좀 더 간편한 절차를 원한다고요. 그게 배상심의위원회 뭔가 배상 절차예요. 근데 임의적 절차고요. 당연히 행정심판 아닙니다. 뒤에 민사소송인데 무슨 행정심판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서 결정이 났다 해도 당사자들 구속을 안 해요. 옛날 국법상으로는 여기서 결정 나면 무슨 막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막 이거 꼭 거쳐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법 개정된 거 좀 옛날이긴 하지만 알고 있지? 라는 식으로 그냥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 자, 3번 어려운 얘기입니다. 3번 어려우니까 일단 4번부터 봅시다. 4번도 자, 이것도 이 국가배상 파트 기본서 제 거 혹시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국가배상 파트 맨 마지막 보시면 기타 조문 모아놨죠. 그 조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 상호 보증이 있어야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배상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제가 이제 곧 여름휴가 그 일본 가거든요. 자,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명동에 많이 놀러 오죠. 자, 이때 뭔가 공무원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정부한테 지금 국가배상 해달라고 한대요. 자,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외국인한테 우리 정부가 배상? 자, 그럼 우리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김대현 같은 이런 한국인이 일본 놀러 갔을 때 혹시 일본 공무원 때문에 뺨 맞고 했으면은 일본 정부가 얘한테 해주려나? 아, 해주면 우리도 많이 놀러 가고 니네도 많이 놀러 오니까 니네가 해주면 우리도 해줄게. 라는 식으로 기부앤테이크의 관점으로 외국인한테 국가배상을 해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상호보증이라고 해요. 상호보증을 요구를 한다 그래요. 네가 해주면 나도 해준다. 서로 보증을 서준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외국인한테 우리도 해준다는 건데, 여기에 사례가, 우리 판례가 읊고 있는 사례가 총 3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밑에 겁니다. 자, 이 위로 갈수록 상호보증의 정도가 강한 거예요. 자,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조약 체결입니다. 근데 물론 자, 요즘 표현으로 조약까지 체결돼 있으면 상호보증 인정하기에 쌉가능이죠. 맞는데 이건 바라지도 않는데요. 이 정도는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럼 그 다음 사례. 야, 혹시 오사카나 도쿄 갔을 때 한국 사람 배상해준 사례 있어? 아, 그럼 우리도 해줄게 라는 건데, 이거 있으면 너무 좋은데 마찬가지예요. 이것까진 바라지도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뭐만 있으면 좋겠느냐 이거죠. 기대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된대요. 자, 이 기대 가능한 상태의 사례를, 예시를 뭘로 들고 있느냐? 유사한 법제라는 거죠. 이게 원래 일본이 뭐 좀 씁쓸하긴 한데 우리랑 그 법제도가 거의 똑같아요. 둘 다 독일에서 베껴갖고, 정확히 말하면 독일한테서 일본이 개수를 했고, 일본 법을 우리나라 옛날에 아무란 때 뭐 거의 그대로 이식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비슷해. 그래서 국가배상법도 거의 내용 똑같거든요. 보니까 일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네가 해주면 우리도 해준다.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먼저 해주면 니네도 바로 해주겠네? 누가 먼저 하느냐의 문제지, 하는 순간 상호보증이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대 가능한 상태를 인정해서 이거 상호보증 맞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근데 이거 주의해야 되는 거, 어제도 엊그젠가 카페에 올라왔던데, 아니 근데 상호보증이 있으면 되는 거지 얘까지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얘하고 얘, 이게 병렬적으로 4개의 예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얘가 필요한데 얘 예시가 이 3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호보증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인 거고, 그 밑에 소전제로서 얘 밑에 하위 카테고리로 이 3개가 있는 겁니다. 이 구조도 여러분들 한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심플하게 상호보증까지만 물었죠. 근데 예시가 먼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예시가 먼저 생각나다 보니까 잠깐만, 상호보증 없어도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9번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제가 기본 강의 때 제 초등학교 때 흑역사를 무릅쓰고 챙피를 무릅쓰고 흑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흑역사 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법조문 봅시다. 자,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잘 듣고 회독할 때 마지막에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한번 눈에 바르고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죠. 자, 우리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는 법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단 뒤에 거부터 봅시다. 스토리가 그렇게 시작되니까. 3번 먼저 봅시다. 자, 행정절차법 전체가 통으로 배제되는 게 외국인 공무원에 관한 처분이에요. 그게 9호라고 있거든요. 그럼 외국인 공무원에 관한 처분이면 무조건 다 배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질상 현저히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이해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법조문에 돼 있고, 우리 대법원은 거기에 꽂혀서 이걸 엄격하게 해석하는 결과 외국인 공무원에 관한 처분 99.9%는 배제가 안 돼요. 배제가 안 돼.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다만 그 0.1%는 뭐냐? 여기 출제됐던가? 안 나왔네요. 직위 해제 처분입니다. 직위 해제.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끼워 넣자면 군인판 직위 해제가 있어요. 장교에 대한 보직해임. 그것 빼면 전부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 진급 예정자 명단, 아무튼 군인에 대한 처분이죠. 이거 배제 안 돼요. 근데 배제했으니까 위법. 2번 육군 3사관학과 사관생도 준공무원이죠. 아무튼 의견 진술하려고 변호사 선임까지 했는데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거, 행정절차 안 거쳤다는 거죠. 이때도 이슈가 그거였죠. 공무원에 대한 처분인데 왜 배제 안 되느냐? 배제가 안 돼요.
자, 그렇다는 거고. 자, 그러면 행정절차법은 웬만하면 공무원에 관한 처분이어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큰 대문을 통과를 하면 안에 4대 천왕이 있죠. 사전통지,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문서주의. 죄송해요. 4개가 있는데 이 4개마다 또 개별적 예외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유제시의 개별적 예외 사유가 1번이다. 자, 그게 조문이 있죠. 크게 3가지인데 1호,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대요. 해달라는 거 다 해줬대요. 마치 지방직 시험에서 20문제 다 정답 체크하니까 100점 처리가 됐어. 근데 이유 제시를 해달라고 또 손든다는 거 뭔 얘기예요? 인사혁신처에 가가지고 저 가채점 100점인데 혹시 제가 왜 100점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지. 이걸 이유 제시를 왜 해줘요? 재수없잖아요. 그쵸? 2호, 단순 반복 경미함으로써 이미 안 돼. 이런 거 알려줄 필요 없고. 3호, 너무 긴급하대. 그럼 이유 제시 어떻게 해요? 자, 근데 이 항이 중요합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굵은 글씨. 1호 빠져있죠. 2호랑 3호만큼은 당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단순 반복 경미긴 한데 이유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긴 한데 나는 좀 이해력이 딸라서 나 그래도 설명 듣고 싶다. 긴급하다면서요. 그래도 나 얘기 듣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귀찮지만 이유 제시해야 된다니까 1호가 빠져있죠. 1호 가지고 제가 어떤 설명했느냐? 제가 초등학교 때 자연이라는 과목을 100점을 맞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100점이니까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하겠죠. 제가 그래서 애들 다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한테 괜히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 자연 100점 맞아요? 분명히 2번이나 말해줬는데 또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이 답변을 해줬을까요? 답변을 안 해줬죠. 신청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했대요. 내가 기재한 정답을 모두 100점으로 처리했는데 재수없잖아요. 뭐하러 답변을 해?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설명으로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를 잘 듣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다. 이런 거죠. 자, 아무튼 생각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거 선지 보자마자 그때 제가 기본 강의 때 이거 창피한데 나 초등학교 때 잘난 척했던 거 얘기해도 되나 하면서 한 2번 얘기했었거든요. 얘기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자, 9번 넘어갈게요.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 이거 방금 봤던 거죠?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 자, 10번 정보공개법인데 1번은 당연한 얘기죠. 특정을 해야 된대요. 당연하죠. 내가 도서관 가서 저 삼국지 주세요 라고 하려면 누구의 무슨 삼국지, 그 삼국지 중에 몇 권 얘기를 해야 그 사서분이 찾아줄 거 아니에요. 특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특정해야 되느냐? 사회 일반인의 관점. 다른 평범한 사람들 기준에서 요 정도면 그거 그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거 침착맨 삼국지인가? 그거 4편이에요. 라는 정도면 특정이 됐다는 거죠. 무슨 표지가 무슨 색깔이고 어쩌고까지 막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이것도 자주 나오죠. 정보 공개 방법은 내가 고르는 겁니다. 열람 그다음에 사본, 열람 복사,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이죠. 보통은 정보통신망으로 파일로 달라 할 거예요. 근데 행정청이 주기가 싫겠죠. 그래서 와서 눈에 발라가라고 열람을 시켰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0개를 열람을 시키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더운 날 더위 먹어서 10개 중에 9개 까먹겠죠.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양적으로는 전부 제공이지만 질적으로는 하나밖에 제공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거부 처분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 거부 처분은 항고성이 있다. 표현의 베리에이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해를 해야 돼. 자, 정보 공개 방법을 신청할 권리는 청구자한테 있다. 이게 저쪽 피고 입장에서 보자면 피고한테는 정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없다. 또는 지금 우리 선지처럼 일부 거부 처분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서 이 표현으로 나도 결국 내가 아는 그거 맞구나 해서 딱 한 가지만 알면 셋을 깨우칠 수 있는 건데 틀린 그림 찾기로 얘만 눈에 바르면 표현 조금 달라졌을 때 못 맞춘다라는 거죠. 자, 10번에 3번인데요. 3번은 어처구니가 없죠. 시행령까지 냈고 저번 직전 국가직에서도 행정기본법 시행령 소거법으로 풀라고 냈거든요. 그거에 착안해서 아마 똑같이 흉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이런 시행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립대학은 공공기관 안에 들어간다. 이거 외우고 있었죠? 사립유치원도 들어간다. 이 정도 살짝 덧붙여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까지 지금 이런 경향이 있다 해서 시행령까지 사사치 뒤져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4번 이런 사정이 있으면 4번 원래 원본 말고 4번 되잖아요. 내용이 궁금한 건데. 자, 그래서 4번을 공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겠죠. 문화재 안에 나 사학과 학생인데 문화재 안에 막
그 실려있는 그 내용, 고려시대에 막 러브레터는 내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내 목소리인데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딱 청구를 했어. 근데 원본을 나한테 줬다간 바스러질 수 있겠죠? 그럼 사본으로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네, 11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11번은요, 그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니라 봐요. 물론 맞추신 분들은 축하드리는데 틀렸다고 해서 자괴감 느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선지 강론입니다. 4번 선지는 재작년이었나 지방직 7급에 출제됐던 강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물론 행정소송법 제8조 2항에 의해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이 전부 다 준용이 돼요. 그래서 행정소송법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 얘기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지만 엄청나게 확장해서 이번 선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행정소송법만 해도 조문 몇십 개 되고 양이 상당하죠. 근데 민사소송법은 몇백 개예요. 우리 법의 근본은 헌법이 아니고요. 민법입니다. 소송의 근본도 민사소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틀렸다고 여러분들 자괴감 느끼실 건 아니고 2번은 무슨 얘기냐? 우리 소송 참가 파트에서 제3자의 소송 참가도 배웠지만 행정청의 소송 참가도 배웠죠. 아무튼 그렇게 특별한 행정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규정이 있으면 행정소송법 따른 거고 없으면 민소법을 준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법 소송 참가 제도가 떡하니 있으니 민사소송법에 따른 보조 참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굳이 준용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판례를 낸 겁니다.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이게 나왔다 그래서 앞으로 민사소송법 다 외워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강사의 몫이에요. 강사가 고민 끝에 이거는 좀 곁다리긴 한데 마지막 특강 여력이 되는 사람들 위주로 다음 연도에 한번 특강이나 한번 해볼까 요 정도 고민을 떠안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신경향하면서 민소법까지 확대할 건 아니라는 거. 자, 넘어가시고 1번 같은 경우도 좀 까탈스럽게 나왔죠. 원래는 소송 요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 분화가 됩니다. 원래는 당연한 얘기지만 재판 나가서 떠든 놈이 주장만 하면 안 돼. 판사님이 물어보겠죠. 근거는 뭐예요? 라고 하면 입증도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주장 책임, 입증 책임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기출지문에서도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이라고만 표현하죠. 왜냐? 이 둘이 분화되는 게 이상한 거니까. 근데 소송 요건 단계에서는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을 분리해서 같이 보죠. 분리해서 따로 보죠. 죄송합니다. 분리해서 따로 보는데 이건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담배 사는 걸로 치면 민증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배 사러 갔어요. 그럼 어느 도라이가 가가지고 저 사실 15살입니다. 아니면 저 30살입니다. 주장을 합니까? 그냥 담배 뭐 적어 주세요 하면은 알바가 알아서 직권으로 민증 주세요라고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작년 지방직 7급이었나요? 거기에 그 소송 요건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이것도 뭔 얘기예요? 가가지고 그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고등학생이 가서 담배 사러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제가 얼굴은 노안인데 사실은 저 14살입니다. 자백해봤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알바가 뭐하라 그래요. 그래요? 민증 주세요. 여전히 민증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가서 제가 막 저 44살입니다. 얘기해도 그래요? 그래 보이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민증 주세요 해서 여전히 직권으로 조사를 한다고요. 자백을 해봤자 여기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고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자, 담배 사러 갔는데 내가 민증 안 보여줬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담배 못 사는 거지. 그 불이익을 누가 떠안아요? 담배 사러 온 원고가 떠안는 거지. 소송하러 온 원고가 직권 조사의 일환으로 소송 요건 입증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이놈이 각하 판결 받는 거니까 최종적인 증명 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진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덧대서 주저리주저리 부연 설명해 놓은 걸 대법원 판례가 부연 설명한 걸 낸 게 1번 선지다. 그래서 직권 조사 사항인데 어차피 네가 이거 맨날 목 놓아서 주장해봤자 법원의 직권 발동 법원님 이거 조사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지 그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요. 전혀 없다.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소송 요건이 우리 7개가 되잖아요.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전치주의랑 제소기간까지 합치면 이걸 하나하나 판단해서 판결문에 담지 않고 특별히 문제되는 게 없으면 별 코멘트 없이 넘어가요. 그래서 원심법원 지금 상고 어쩌고 하고 있으니까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간 거죠.
그쵸? 그러면 그 원심 법원은 2심 법원, 항소심 얘기거든요. 항소심에서 특별히 소송 요건이 뭐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 언급 없이 넘어갔대요. 따로 판단을 거기 안 해놨대. 판결문에다가. 그게 뭐 문제 있냐?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아무 말 없었으면 그냥 그거 괜찮았다고 전제했나 보지 라는 거지. 뭔가 판단을 꼭 했어야 되는데 거기 판결문에 꼭 내용을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누락했다. 이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꼬투리 잡으면서 상고 이유로 삼아서 위에 대법원까지 또 올라올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말 들어보면 좀 오바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직권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주장 책임 그래서 면제구나. 여전히 그래서 입증 책임 원고가 지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 표현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좀 어렵게 나왔죠? 자, 그리고 4번은 강론입니다. 뭔 얘기냐? 강론 얘기예요. 기관 위임 사무란 게 있어요. 가시면. 이거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장이 대신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럼 심부름 시킨 놈이 얘를 관리 감독할 수 있겠죠? 원래는 지자체장 권한 존중해야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니까 너무 터치하면 안 되지만 내가 시킨 일 내가 심부름하는 거면 잔소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리 감독권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권한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요. 그거 휘두르면 되는 거지 굳이 취소소송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아는 그 취소소송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총론만 하신 분들 넘어가시고요. 군무원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4번 나름 빈출이니까 뭐 제 기준 요약 노트 가지고 강의했었죠? 돌아가서 이거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공무원 9급 준비하신 분들은 4번 그냥 쌩까도 된다. 3번 자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인데 소송 요건 또 있죠? 대상적격, 원고적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청권을 요구합니다. 자 취소소송, 항고소송에서 신청권 요구하죠. 아까 앞에서 뭐 행정계획 예외적으로 뭐 신청권 인정하는데 신청권이 인정되면 거부처분 대상적격 인정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항고소송에서의 신청권과 뭐가 다르냐? 일단 개념적으로는 거의 똑같아. 다만 항고소송, 특히 뭐 취소소송 중심이죠. 취소소송에서 얘기하는 신청권은 철저히 대상적격에 국한된 문제예요. 대법원 판례가 제발 원고적격이랑 구분 좀 해주세요. 제발 본안심리 얘기랑 구분 좀 해주세요. 부르짖고 있죠.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 근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신청권 문제는요. 여전히 대상적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고적격의 성립 요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으면 일타 쌍피인 거지. 원고적격 플러스 대상적격. 근데 이 3번의 법리를 취소소송이나 다른 항고소송에 일반화하면 안 된다. 왜냐? 신청권은 거부처분 대상적격에 국한된 문제지 원고적격하고 구분돼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12번 대집행 얘기인데요. 1번 대집행이 인정되면 일단 기본적인 요건은요. 자, 그 기본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기본적인 요건은 당연히 공법상 의무여야 돼요. 사법상 의무면 지금 우리 행정법 세계하고 안 어울리죠? 이건 민법의 영역이니까 얘는 일단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기출지문에서 별말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공법상 의무인 걸로 전제하시면 돼요. 별말이 있으면 사법상 의무인지를 살펴봐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의무라면 둘 중에 하나죠. 대체적 자귀 의무냐 아니면 그 외에 부자귀 의무나 비대체적 자귀 의무냐 라는 거고 뭐 씁시다. 이 기왕 쓰는 거 부자귀 의무이거나 아니면 비대체적 자귀 의무냐 라는 거고 얘 대표적인 사례가 철거랑 수거죠. 철거가 많이 나오고 대체적 자귀 의무라면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대집행을 고려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보충적으로 민사적 조치, 민사소송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얘가 되면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 대집행 어쩌고 바로 뭐 사법상 의무 공법상 얘기 없었지만 얘로 전제하시면 되는 거고 거기서 철거 등 대체적 자규를 했으니까 일로 가면 되는 거고 얘가 되니까 얘는 고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아간 거죠. 자, 근데 2번. 자, 2번이 여기서부터 별 말이 있는 경우예요. 협의 취득이란 건 사법상 계약이란 말을 안 줬어도 이거 엄청난 비출이죠. 협의 취득 보상합의, 토지보상법상 협의 취득이라 한다면 지들끼리 내고해서 계약 체결한 거니까 사법상 계약인 거고 거기에 철거 의무를 두고 있으면 그게 대체성이 있든 없든 따지는 거는 이 뒤에 문제고 앞 단계에서 이미 걸려버렸잖아. 사법상 의무니까 더 나아갈 필요도 없이 대집행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대체성이 있냐 없냐는 이 뒷단계에서 따진 건데 1단계에서 이미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집행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이것도 이제 조문 제가 다 실어놨는데요. 자, 대집행은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리 예를 들면 배민을 시켰어. 그럼 배달비 따로 받죠. 왜 받아요? 내가 가서 픽업 해올 수도 있는데
저놈이란다. 그 라이더 분께서 대신 나를 위해 배달을 해주셨죠. 감사하게도. 대신에 우리가 소정의 배달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했어야 될 걸 남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비용을 나한테 뜯어간다고요. 대집행도 마찬가지죠. 행정청이 원래 네가 했어야 될 걸 대신 집을 철거시켰대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비용을 행정청이 이제 저놈한테 뜯어와야 돼. 이 얘기를 하려다가 이제 저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라이더분들 비하 아닙니다. 이 얘기 뭐 염두에 두다가 말 잘못 나온 거예요. 자, 아무튼 행정청이 철거 원래 의무를 부과받은 놈한테 뜯어갔어야 되는데, 자, 그럼 1번 이거 어떻게 뜯을 거냐? 국세징수법. 국세청 형님들이 돈 뜯는 거는 선수겠죠. 선징기법을 배워온다. 그래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도감매청 생각하시면 돼요. 독촉, 압류, 매각, 청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래서 그 선징기법을 가지고 얘한테 뜯으러 쟤네 집에 쳐들어갔어요. 근데 보통 요 정도 말 안 듣는 놈이면 채권자가 겁나 많겠죠. 빚을 많이 졌겠죠.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을 막 다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대집행에 관한 거, 공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니까 우리가 다른 일반 빚쟁이보다 먼저요. 우리가 우선해. 그래서 선취득권이란 표현을 쓰지만 이거 기법, 이 선징기법 누구한테 빌려왔어요? 국세청한테 빌려왔으니까 국세청 형님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린 거지. 그래서 국세청, 국세 다음가는 후순위의 선취득권을 갖는다라는 표현이 해설에 있으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국가직 공무원이랑 지방직 공무원이랑 다르겠죠. 국가직 공무원이 일단 같은 점부터,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가서 돈 뜯으러 갔어요. 돈 뜯었으면 내 주머니에 넣고 내가 회식비로 쓰면 안 되겠죠. 국가직 공무원은 국고에 넣어야 되고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해야겠죠. 횡령하면 안 되겠죠. 그게 우리 행정대집행법 몇 조였나요? 6조 3항이었나? 1, 2, 3항 같이 보셔야 됩니다. 6조네요. 6조 1, 2, 3항에 있으니까 1항, 2항 방금 제가 말씀드린 스토리 가지고 전체적인 체계를 봐야 되는 거고, 제발 이거 최신 기출이니까 이것만 그냥 눈에 발라야지 이렇게 하면 틀린 그림 찾게 된다. 제가 앞에서 눈을 강조했죠. 자, 4번이 자 12번의 4번이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우리 지금 이번 지방직이 특이한 게 사례형이 안 나왔잖아요. 나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12번의 4번이랑 16번의 4번이 아마 사례형 비스무리하게 이걸로 대체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 얘기냐면, 자, 이거 결국에는 우리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인데 자, 해설을 같이 봅시다. 해설을 같이 봅시다. 안 되겠다. 12번에 4번이죠. 그쵸?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정리합시다. 자, 이거 이렇게 바로 사례로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반론, 원래 빈출되는 지문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 해설에다가 제가 양가로 1번 부분에만 밑줄 쳐놨죠. 원래 이게 나온 게 정상이에요. 적법한 건물이 있는데 행정청이 미쳐가지고 여기다가 철거 명령을 내렸대요. 아니, 내가 평생을 돈을 벌어가지고 강남역에 빌딩을 하나 샀는데 갑자기 철거하래. 자, 그럼 적법한데도 갑자기 이거 물리적으로 아예 부시라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효예요. 무효. 자, 그러면 이 철거 명령을 토대로 대집행, 개고통실비죠. 개고통지, 실행, 비용징수까지 나아가면 원래는 이 무효라는 게 없다고 한다면 철거 명령이랑 개고통실비는 별개 법률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니까 하자 승계가 안 돼야 돼요. 다만 예외 두 개가 있죠. 예수님 요건, 예측 가능성, 후행 처분 두드려 맞았을 때 예측 가능성 없었거나 수인한도 초과한다 라는 게 있거나, 아니면 선행 처분이 무효인 경우, 두 가지 예외라면 별개 법률 효과 발생 목적이어도 여전히 하자 승계된다는 건데 예외 2번이죠. 무효니까 얘도 승계된다 라는 게 빈출 지문이에요. 근데 웃긴 게 이번 시험에 뭐가 나느냐, 이 판례, 이 일반론이 어떤 사안에 적용된지를 알고 있냐, 그걸 물었거든요. 얘의 전제가 되는 판례의 사실관계, 그 양가로 이번에 제가 밑줄도 안 쳤죠. 이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론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사실관계에다가 적용까지 했어야 4번 선지를 골라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읽어보면 자기완결적 신고는 형식 요건만 갖추면 되죠? 실체적 심사 필요 없죠? 그럼 내가 형식 하자가 없이 적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했으면 도달하면 그냥 효력이 바로 발생해요. 그걸로 나는 적법하게 건축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소리를 거부한 다음에, 그걸 함부로 거부한 다음에 거기에 대고 그냥 철거명령 때려버렸다고 한다면 이 철거명령 뭐예요? 이 철거명령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위법한 철거명령이고, 이 철거명령 그냥 위법한 게 아니라 무효죠.
그러니까 뒤에 개고통 시비, 후행 처분인 대집행 세부 절차로 나아가면 예외적으로 하자 승계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아마 살해형을 없애고 맨날 빈출되는 양가로 1번을 일부러 숨기고 양가로 2번 사실관계를 막 던져주면서 적용해봐라 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살해형 문제 안 내는 대신 이걸로 가름을 했거나 아니면 이걸 먼저 내놓고 이게 어려우니까 이번엔 이게 살해형 역할을 하고 있으니 명시적인 살해는 내지 맙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전 추측하고 있어요. 왜냐? 그게 16번에 4번에 더 나오거든. 두 개가 나오고 원래 국가직에 살해 두 개 나왔는데 그게 없어졌죠? 대신에 이런 질문이 어려운 게 응용을 요구하는 게 두 개 들어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앞으로 그러면은 이 판례 볼 때마다 이 빈출 지문에 전제되는 사실관계 하나하나 까서 이게 이런 사실관계를 갖고 있구나까지 학습을 해야 되냐?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공부량이 10배가 돼요. 10배. 그리고 여러분들 대법원 판례 까보는 순간 헬게이트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사안이 어지럽겠어요. 대법원까지 갔다는 얘기는 보통 사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현실성이 없어요. 수험적인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얘를 먼저 이해를 해놓은 다음에 내가 이걸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이게 이유형인가? 눈치를 채고 그래 오케이 자기관계로신 거 아는 개념이죠. 형식적 요건 갖춰서 적법한 요건까지 갖춰온 거 다 줬어. 그러면 적법한 건축시고 갖췄는데 근데 철거명령 했네? 어라? 이 얘기인가? 얘 무효네? 그러면 철거명령 무효면 예외적으로 무효다. 이거 하자승계에서 배웠잖아 하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동원해서 응용을 시도를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부 전략이 딱히 바뀔 건 없어요. 틀린 그림 찾기를 지향하고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하는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면 돼. 근데 원래 공부법은 이랬어야 된다. 지금까지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있었다면 그 공부법이 틀린 거다. 그것만 살짝 교정하면 얘도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 어차피 앞에 1, 2, 3번 소거하는 식으로 충분히 곤란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마 일부러 얘 난이도를 고려해서 소거법으로 풀라고 선지 구성 그렇게 한 것 같아요. 1, 2, 3번 차분히 보고 4번 내려와라. 우리가 좀 어렵게 낸 거 알고 있거든. 16번에 4번도 좀 그렇지. 1, 2, 3번 보고 최대한 좀 마음 추스리고 4번 소거로 푸는 게 어때? 이렇게 일부러 설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치밀한 설계가 기저에 깔려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공부 방법은 바뀔 게 없다. 자, 13번에 1번. 과태료 자리에 이행강제금, 과징금 뭐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행정상 제재는 형사처벌이랑 달라요. 딱지 떼는 거랑 깜빵 가는 거랑 같을 리가 없잖아요. 전과 생긴 거랑. 근데 만약에 범칙금, 양벌 규정 이런 것들은 찐으로 처벌하는 거죠. 형사처벌이죠. 얘네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또 반복하면 이건 이중처벌금지 일사부절에 걸리는 거지. 그래서 범칙금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가볍게 범칙금 내는데 검사가 기소해서 또 형사처벌하면 이건 안 된다는 게 아예 명시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행정상 제재에 불과하니까 형사처벌 병과도 된다. 2번 이것도 빈출이죠. 원래는 자 요건데요. 여기 다행이다. 자, 다른 색깔로. 자, 대집행에 나아가는 과정을 보면 철거명령 하려고 일단 공문을 보냅니다. 야, 너 일단 적법한 건축이란 건 잊어버릴게요. 위법한 건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행정청이 일 잘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철거해야지 하면서 공문 보내요. 그러면서 한 30일 주겠죠. 야, 30일 내에 철거해라. 만약에 안 하면 우리가 소매 걷어붙이고 가서 대집행 할 거야 라고 얘 공문 한 장 보내야겠죠. 이걸 일단 한 장을 보내. 그 다음에 얘가 말을 안 들어먹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주는 거죠. 그게 계고죠. 상당한 기간 정해서 계고하는 거. 그래서 상당한 기간 예를 들면 10일을 주는 거죠. 그럼 이때 공문 한 장이 더 나가야 돼. 자, 근데 보통 요 정도로 불법 건축물 대놓고 짓는 놈들은 관상만 봐도, 관상은 사이언스잖아요. 관상만 봐도 안다고. 그래서 철거명령 하는 단계에서 어차피 말 안 들으라는 게 예상이 돼. 그래서 가끔 실무적으로 얘를 하나로 묶어서 한 장의 공문으로 야, 철거명령 내릴 건데 너 말 안 들을 게 뻔하거든? 안 들으면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더 줄 거야. 그러니까 총 40일 동안 아무튼 네가 철거 안 하면 너 그냥 어떻게 될지 네가 알아서 감당해 라고 한 장의 문서로 이걸 퉁치는 경우가 있다고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라는 게 쟁점인데 대법원 판례가 된대요. 왜냐? 행정청 눈에 그 정도 관상이 딱 견적이 나올 정도면 대법관들 눈에는 더더욱 잘 보인다는 얘기죠.
상당한 기간만 잘 들어있으면 독립해서 한 장의 문서에 화체가 되어 있지만 관념적으로는 두 개의 처분이 적법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직접 강제는요. 자, 요것도 한번 전체적인 체계 봅시다. 이제 지워도 되겠죠? 4번 안 해도 되겠죠? 자, 4번. 이것도 이래서 기본서를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본서 그 행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첫 번째 페이지를 가면 어떤 얘기냐냐, 전체적인 체계가 있죠. 파편화된 지문만 찍먹하다 보면 그걸 놓치게 돼 있어. 자, 어떻게 돼 있느냐, 행정강제와 행정벌론 아니고요. 일단 간단한 행정벌부터 처리할게요. 앞에 1번에서 봤던 행정질서벌, 과태료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행정형벌, 범칙금, 양벌 규정 이런 것들이죠. 이건 아니고 행정강제 같은 경우는 크게 또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로 나뉘어요. 강제 집행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반가운 애들 있죠.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얘가 이제 도감매청 이런 것들이고, 마지막에 대집행, 이행강제금이 안 먹히면 직접 강제, 최후적 수단으로서 손에 피를 묻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문에도 대집행, 이행강제금으로서 목표 달성이 안 되면, 그러면 마지막에 최후적 보충적 수단으로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체계나 개념, 이런 그림은 기본서 회독을 하셔야 돼요. 파편화된 지문만 찍먹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리신 분들은 이거 조문 있는데 왜 안 봤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기본서 회독을 덜 하신 거야. 제 거 아니더라도 이게 없을 리가 없어. 다른 분들 책에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없을 리가 없어. 그래서 그거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공부 마무리는 특강도 아니고 뭐 다른 요약서도 아니고 다른 찌라시도 아니고 카페에서 받은 자료도 아니고 자기가 단권화해 놓은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자, 4번 갑니다. 4번도 맨날 나오는 게 있죠. 이거 여기다 쓸게요. 이것도 맨날 나오죠. 공매로 나아가려면 얘예요. 얘. 독압 매청인데 매입니다. 매각이 이제 공적인 매각이니까 공매라는 거고, 공매 가려면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해야겠죠. 앞에 압류라는 빨간 딱지 다 붙여놨으니까 야 그냥 갖다 팔자, 매각하자 라고 해서 쳐들어가는 겁니다. 결정하고 통지를 해줘야지. 갑자기 들이닥치면 놀라니까.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나아가는 건데, 자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처분성이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맨 끝에 있는 거. 얘는 중간 단계 행위라서 내부적인 결정이니까 끝판왕 처분 다투라는 거고, 얘가 뭐랑 달라요? 저 앞에서 출제된 세무조사 결정이랑 다르죠. 세무조사 결정도 원래 뒤에 있는 처분 다투면 되니까 원칙적으로 부여되면 안 돼. 예외적으로 걔가 인정됐던 거고, 원래 중간 단계의 결정, 행위 이런 것들은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 자, 그 다음에 통지도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없죠. 그 다음에 얘만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은 많이 나오는 게 얘입니다. 얘. 통지 그 자체 처분성이 있냐. 그리고 2번, 통지에 빵꾸가 났다. 뭔가 흠결이 있었다. 하자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얘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통지라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걸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얘의 절차가 된다라는 게 그 다음 빈출인 거죠. 얘네 둘이 자주 나오고 얘 가끔 나옵니다. 그 중에 뭐가 나왔느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구석탱이 카메라에 잡힐런지 모르겠는데, 자, 공매 처분을 통해서 결국 빨간 딱지 붙인 거 행정청이 팔아버렸죠. 그럼 누군가는 낙찰을 받았겠죠. 낙찰자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죠? 보통 경매로 사면 이게 좀 싸거든요. 기분이 좋아. 자, 근데 우리 선지에서 뭐라고 하느냐? 취소가 됐대요. 이게 취소가 됐대요. 자, 그럼 얘 입장에서 뭐가 되죠? 기분 좋게 싸게 샀는데 이 공매 처분이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얘 지금 기분 좋게 싸게 산 거 다시 토해내야 되죠. 자, 그럼 누가 불만일까요? 이 공매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은 누가 다투고 싶어요? 당연히 얘가 다투고 싶지. 얘야말로 지금 뺨 맞은 격이지. 그러니까 얘한테 원고적 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좀 정리해봤고요. 이것도, 자, 죄송한데 카메라 다시 한번 할게요.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까지는 기본서에 한 2번인가 복붙해서 그림이 있고, 이거 진짜 많이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거 낙찰자 이거 사개년 기출에 있었죠. 자, 그럼 우리 사개년 기출 때 어떻게 공부했었죠? 이게 하나 기본서에 없는 게 추가돼 있었죠. 빈출은 아니야. 근데 이거 봤을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페이지 수 짚어드리면서 이거 다시 그리고 똑같은 스토리로 여기다가 단거나 기본서 여기다가 살짝 단거나 해놓고 나중에 회독할 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서가 있다면
이거 하나하나가 쪼개져 가지고 많이 나오고 얘 가끔 어쩌다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출문제지만 계속 반복하면 얘네 파편화된 식으로 머릿속에 조금 익숙하게 눈에 발려져 있겠죠. 얘 한두 번 나올 테니까 얘는 잘 안 발려져 있어. 그럼 얘를 더 완벽하게 숙제해서 이번 시험에 맞췄으려면 10번을 더 읽었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번 볼 때 기본서 관련 내용 찾아서 적어놓고 시험 직전에 회독을 돌리고 들어가면 한 번에 한 큐에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권을 잘 하셔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14번 행정입법에 대한 내용 1번. 자, 위임 명령이라면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거를 아예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을 한 걸로 평가된대요. 이거는 문맥상 무슨 얘기냐면 위임의 범위 벗어났다는 얘기죠.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입법하는 것을 평가된다면 위임한 게 일탈한 거니까 해당되지 않는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 기출지문 중에 위임 명령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근데 그 지문의 대전제는 뭐냐면 새로운 사항을 만들려고 상위 범위에 위임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위임을 받아서 새로운 사항을 만든 거 오케이. 근데 지금은 문장의 문맥이 그게 아니잖아요. 구체한 단계 벗어나서 위임을 아예 범위를 벗어나서 아예 새로운 걸 창조해냈다는 얘기니까 이건 아무리 위임 명령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 판례를 모르고 들어갔을 수 있어요. 하나하나 모든 판례를 다 외울 수 없어요. 저도 모든 판례를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이래요. 고시 훈령 예규 지침. 제가 이런 행정 규칙들 많다 그랬죠. 그 지침인데 딱 봐도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으니까 이거 법조문이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본 강의 때 했던 그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법조문 형식의 것들은 법령 등은 사과나무예요. 얘한테 근거해서 사과가 열리죠. 얘한테 근거해서 발령된 처분이 사과야. 우리 보통은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잖아요. 얘는 원칙적으로 나무 어떻게 통으로 뜯어가서 법정 안에 갖고 들어갈 건데, 그러니까 얘는 처분성이 없는 거지. 없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처분적 고시, 처분적 조례 이런 것들이죠. 얘가 예외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학습 평소에 공부할 때는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될 건 얘지. 왜냐? 예외니까. 예외 거 시험 많이 나오니까. 자, 근데 원칙은 그럼 왜 알아두는 거예요? 내가 외운 예외, 맨날 빈출되는 예외가 아니면 뭐일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원칙 쪽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실제 현실에선 원칙에 대한 게 훨씬 많은데 아주 특이하게 예외가 선고되다 보니까 시험에는 얘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외워야 되는데 얘까지 다 외우기는 여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만 외우면 되는 거고 시험장 들어와서 뭐 하면 돼요? 내가 외운 예외가 아니네? 라고 하면 뭘로 찍어야 되죠? 당연히 현실에서 훨씬 많은 원칙으로 찍으면 되는 거지. 우리 본 적이 없는 생소한 판례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 못 푸나요? 그게 아니죠. 지침? 기준을 정했네? 법조문이네? 내가 하는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원칙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즉 처분성이 없다라는 거죠.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 다 외우고 예외 다 외우면 너무 좋지. 근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학, 예를 들어 교육학 이런 거는 조상님이 공부해 주냐고.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시간 없잖아요. 현명하게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3번 법규명령 법률상 위임 근거 없으면 원칙 무효적. 근데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자, 1번 위에서 위임을 안 해줘서 내가 무효였는데 나중에 위임의 근거가 위에 생겼대요. 그럼 그때부터 유효로 전환되겠죠. 전환된 건 당연한 건데 위임 근거가 생겼으니까 언제부터 전환되느냐가 보통 빈출이고 두 번째 줄 그때부터 장래효가 있다는 거지 소급효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예외 두 번째 법률에서 처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불령이 위임도 안 받고 지 맘대로 변경했대요. 불령 처분 요건 변경. 처분 요건 불령 변경이 키워드예요. 자, 이때도 원래 원칙 무효여야 되는데 이때는 3족을 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분만 강등시킨다. 즉 대외적 구속력 없는 행정규칙으로만 봐주죠. 목숨을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예외 1번 나왔고 4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앞에서 봤다시피 특허였죠. 그러니까 재량이 있으니까 심사를 해야겠죠. 근데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해당됨이 명백한데 거부를 했다. 그럼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하자는 중대성 명백성으로 판명하는데 뭔가 법을 위반했으면 중대성은 기본적으로 갖춘 걸로 보거든요. 명백성까지 충족됐다는 얘기죠. 그냥 위법한 게 아니라 거의 뭐 무효인 처분이나 마찬가지겠죠. 15번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거 1번 제소기간 도가로 확정돼서
불가쟁력이 생겼다. 자, 이것도 아주 빈출이고 시험 보기 전에 지난주 월요일 날 빈출 정지문 400제에 당연히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주된 행정행위에 부담이 붙어 있대요. 부담. 붙어 있으면 보통 이런 내용이에요. 소유권 내놔라. 알짜배기 땅 내놔. 삥 뜯는 거예요. 자, 주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부관 중에 부담과 나머지로 나뉘죠. 부담 같은 경우는 얘만 똑대서 취소소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만 똑대서 취소소송 제기해서 없애버리면 돼. 근데 얘가 김대현 행정법을 안 들여가지고 어버버버 하다가 부담을 이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린 거지. 이게 사법상 법률 행위거든요. 자, 이행을 시킨 순간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에 넘사벽이 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행을 시키기 전이라면 얘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되는데 이미 이행시켰으면 넘사벽. 즉 영향을 안 줘. 얘가 무효래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효라고 볼 수 있냐? 곧바로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얘 불가쟁력 발생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대. 그렇다고 해서 얘 다툴 수 없느냐? 영향 없다고요. 다툴 수 있어요. 얘 얘 하자 있어서 원래 다툴 수 있었는데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취소할게요. 그거 안 돼요. 다만 개구멍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저 부담이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했다면 이때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구멍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영향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2번 보시면 부담 부행정처럼 부담이 붙어 있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명시적으로 판례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담에는 철회권 유보가 묻어 있다. 그러니까 부담을 준 이유는 나중에 너가 이거 이행 안 하면 야 이거 철회해버린다. 철회할 수도 있어. 지금 이런 얘기죠.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건 뭔 얘기예요? 나중에 철회를 하면 없어지는 건데 효력이 소멸되는 건데 철회 안 하면요.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2번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게 맞는 거고 철회하기 전까지는 아직 주된 행정행위 철회 안 된 채로 효력이 살아있는 거죠. 3번 이것도 다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그래서 기본서에 그림 그려드렸죠. 자, 매립을 하면 겁나 어렵죠. 바닷물 소금기 다 빼고 물 다 빼고 거기 막 모래 갖고 와서 다 채우고 해서 지가 땅을 만들어야 돼. 너무 어려우니까 매립 면허를 받으면 그거를 매립한 놈한테 땅을 줘버려요. 수고했다고. 다만 요 정도만 한 입만 하는 거죠. 한 입만. 국가한테 구속시킨다. 자, 그럼 뭔 얘기예요? 법률 효과를 전부를 다 안 주고 일부를 배제시켰죠. 그러니까 부관 중에 법률 효과 일부 배제가 되는 거지. 이거 아닙니다. 부담 아니에요. 아니 전체 땅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가 삥 뜯어가는 거니까 얘랑 똑같지 않아요? 건설사업 계획 승인하면서 기부채납 의무 부과하는 거 얘랑 똑같지 않아요? 땅 뜯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일부 배제하는 부관 붙인 거니까 뭘로 이어질 수 있다? 독립적인 취소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겠죠. 자, 그리고 4번도 처분 당시. 자, 우리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언제? 처분 시죠. 부담도 마찬가지. 그래서 처분 당시에 적법했으면 한 달 뒤에 법령이 개정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부담 못 붙여요. 어쩌라고요? 당시에 적법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뭐랑 비교해놔야 되냐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때 붙였고 한 달 뒤에도 여전히 붙여놓은 채로 유지를 하고 싶어. 근데 법령이 개정됐으니까 내 의사에 반해서 어거지로 이걸 떼내야 되느냐. 지금 이 문제잖아요. 떼낼 필요 없다고요. 자, 근데 사안이 좀 다를 수 있죠. 내가 붙였어. 근데 한 달 뒤에 내가 마음이 좀 바뀌어서 이걸 바꾸고 싶어졌어. 아니면 안 붙였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붙이고 싶었어. 자, 이거는 뭐랑 달라요? 이 사안은 내가 붙여놓고 쭉 유지하고 싶고 떼거나 변경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긴 건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안은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뭔가 바꾸고 추가로 붙이고 싶어진 경우죠. 이때는 얘랑 좀 달리 보셔야 돼요. 그때는 총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의 변심으로 인해서 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원칙이 3개 있고 예외 사정 변경 하나 있으니까 부관의 사후적인 추가 변경 파트에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보통 얘랑 한 페이지 차이로 있거든요. 기본서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번 넘어갑니다. 16번에 1번은 뭐 솔직히 되게 옛날 기출에 있었던 거고 조금 어려운 얘기죠. 뭔 얘기냐면 취소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는 크게 3가지죠. 우리가 배운 거. 직권 취소, 행정청이 셀프로 취소하는 거, 행정심판까지 가서 재결로 취소되는 거, 그 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가서 판결로 취소되는 거. 총 3가지인데
뒤에 거 행정심판이랑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 의해서 취소된 걸 묶어서 쟁송취소라고 해요. 쟁송취소.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죠? 셀프 취소니까 직권 취소겠죠? 얘네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는 게 1번인데요. 자, 직권 취소는 우리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철회하면 신뢰보호원칙이 문제되죠? 그래서 한계 2번. 내가 이걸 걷어가 버리면 얘가 침해당하는 사익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있죠. 그 두 개를 비교 형량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가면 결국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얘한테 이걸 빼서 그러면 안 뺏으면 민원이 얼마 들어올지를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얘는 제가 나한테 지금 뒤통수 맞는 셈이에요. 내가 줬다가 뺏는 거니까. 근데 안 뺏으면 한쪽에선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고요. 저 처분하자 했는데 왜 안 뺏어요? 그게 공익인 거지. 행정처 입장에서. 나중에 여러분 근무하면 이 민원이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공익이 되는 거지. 이 음식점 허가를 줬는데 이 음식점 허가 무허가래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거 우리 공익을 달성하기에 빨리 옛날에 허가 줬던 거 취소하래. 근데 얘 입장에선 취소를 하면 얘 개인의 이익은 침해당하죠. 두 개를 잘 비교 형량해서 저울질을 해서 얘가 크면 남겨두고 얘가 크면 뺏어가라는 얘기죠. 이걸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여러분들 일할 때 되면. 자, 근데 쟁송 취소는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소송으로 취소하는 거죠. 판결 취소. 법원이 이거 따져봤는데 이거 위법해. 근데 바깥에서 사람들 뭐 플래카드 들고 막 현수막 걸고 막 시위하는 거 고려할까요? 당연히 고려 안 하죠.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밖에서 민원을 뭐 어떻게 놓고 판사 뭐 죽이네 살리네 해도 원래 원칙적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러니까 비교 형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법하면 그냥 취소하는 거지 얘의 사익과 제 민원 들어올 거 공익까지 고려해서 저울질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행정심판 재개를 위해서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왜냐?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하는 소송 절차의 짝퉁이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운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그 한계 2번 떠올리시면 돼요. 공익과 사익의 저울질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직권을 취소할 때는 민원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쟁송 취소할 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아주 복잡한데 그냥 제가 설명드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자, 2번. 자, 이때는 절차를 누락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원칙이 있고 대충 쓸게요. 뭐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대요. 자, 그러면 행정 절차나 형식을 빵꾸 냈을 때 원칙은 뭐예요?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외 가끔 무효가 될 때도 있고 킵해놨다가 당장의 위법 사유는 구성 안 하는데 나중에 내용상 하자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볼 때 있죠. 아무튼 결국 우리가 소음적으로는 암기해야 될 게 뭐예요? 원칙이 아니라 원칙은 너무 많으니까 예외가 되는 거 몇 개를 탄탄히 외워두고 그 다음 어떻게 된다? 나머지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원칙으로 가서 찍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맨날 빈출되는 몇 안 되는 예외가 아니죠. 근데 절차 누락했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으로 돌아가서 찍으면 되는 거죠. 취소 사유가 된다. 3번. 이것도 빈출이죠. 원래 청문은요. 웬만하면 안 봐줘요. 무조건 해야 돼. 엄청 엄격하게 봐요. 그래서 한 판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청문을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판례도 있는데 무조건 하래요. 근데 거의 유일한 예외가 3번이죠. 청문서를 예를 들어 열흘 전엔 보내야 돼. 근데 너무 촉박하게 보내면 청문회 준비를 못 하겠죠? 근데 본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나와서 변론을 충분히 했대요. 울고불고 해서 눈물 콧물 다 짜고 갔대요. 그러면 하자가 아주 예외적으로 치유된다고요. 이것도 아주 빈출이었죠. 그리고 그때 그 월요일 날 배포한 그 정지문 자료도 있고. 그리고 4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신유형이죠. 신유형인데 자, 이것도 우리 원론적인 얘기 해봅시다. 기본 강의 때 하자치유 관련해서 뭘 배웠냐면 하자치유는 원칙적으로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유가 2가지가 있죠. 처분 당시 기준으로 위법했는데 한 달 뒤에 행정청이 대충 무마해가지고 하자치유시켰대요. 자, 그럼 아까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시점 언제? 처분 시죠. 근데 한 달 뒤에 갑자기 그걸 치유시켰대. 아니, 우리 위법성 판단은 이때로 해야 되는데 한 달 뒤 지금 시점에서는 또 하자가 없네요.
이때 기준으로 위법하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깨끗해서 굳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위법하다고 보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원래 원칙이 이때인데 갑자기 얘만 예외로 이때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보기도 좀 그렇고, 기존에 우리가 확립시켜놓은 이 기준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치유를 인정을 안 해줘요. 위법상 판단 기준 시점 인제인데 나중에 가서 슬그머니 해놓고 자꾸 이때로 기준 시점 옮겨달라고 하는 건 기존에 우리가 확립해놓은 법리가 흔들리는 결과 처리한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행정처 버릇된다는 거죠. 대충 해놓고 나중에 다 무마하려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 안 하고, 예외적으로 뭐 무용한 반복,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허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요건이 더 있죠. 어떤 하자만 치유 대상이 되느냐, 뭐 시간적 한계도 있고 내용적 사항도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어떤 하자가 치유 대상이 되느냐, 이때는 일단 취소 사유여야 돼요. 무효 사유면 중대 명백한 건데 그걸 나중에 애초에 치유시킬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렇다는 거고, 취소 사유여야 되고, 또 하나, 그냥 취소 사유면 안 되고 절차 형식상의 하자여야 돼요. 공문으로 치면 약간 그 엔터를 안 쳤어, 글씨 포인트가 너무 작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해 구하고 조금 더 형식 고쳐서 보내도 되겠죠. 근데 내용이 잘못됐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아예 본문 안에 내용이 다 바뀌어버리고 내가 이해한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나중에 공문 한 장 더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치유를 허용하기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 잠깐 나왔죠. 직권 취소는 소송 후에도 할 수 있어. 근데 하자 치유는 소송 내지는 심판 제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이게 직권 취소랑 다른 점이죠. 자, 지금 나온 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기본 이론 때 배운 법리 정확히 알고 있니? 이 얘기예요. 자, 대입해 볼게요. 통지가 있었죠. 통지라는 건 절차죠. 근데 이게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앞에 거가 뭔가 무효래요. 그러니까 뭔가 살짝 절차상 하자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뭐래요?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 부분 뭔가 알았고 어쩌다고 한다면 이 통지 하자가 치유되느냐? 당연히 아니죠. 취소 사유인데다가 내용상 하자여도 안 되고 절차 형식상 하자일 때만 치유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일찌감치 무효라고 했으니까 하자 치유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 일반론 가지고 내는 게 일반적인 출제 경향인데, 이 판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냈죠. 그러면 하나하나 까보면서 사실관계 이제 다 숙지해야 되느냐?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해로 돌아가서 기초적인 법리를 이해를 하고 이걸 꽉 잡은 상태에서 이런 게 간혹 한두 개잖아요. 지문 한두 개잖아요. 우리 문제로 치면 0.5개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게 가끔 나오면 적용을 해보듯 연습을 해야지. 적용을 하려면 일단 기본이 탄탄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암기로 찍먹, 이거 나왔으니까 눈에 몇 번 발라두면 다음에 맞추겠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더 기본으로 돌아와서 법리를 외운 다음에 법리를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가서 그다음 이 지문을 보고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7번 갈게요. 후반으로 가니까 자꾸 말이 좀 헛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17번의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 좀 깨끗이 지웁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도 우리 그 기모 강의 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렸었죠. 그림이 생각나셔야 돼. 그림이.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집합이라고 하죠. 자, 이 점에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우리 가족들이 가족여행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 그래서 우리 아빠랑 나랑 오케이, 토요일, 일요일은 토요일 하루만 경주 가고 일요일, 월요일은 부산 가자 계획을 세웠어. 근데 우리 집 실세는 우리 엄마야.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 계획을 딱 보더니 아이 됐고, 오케이, 토요일은 뭐 그렇다 치는데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경주야. 이렇게 합시다. 경주를 난 하루 더 가고 싶어 라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자, 그럼 문제가 뭐죠? 우리 아빠랑 나랑 세운 계획이랑 엄마랑 세운 계획은 토요일, 월요일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일요일, 이 겹치는 부분, 이 교집합 부분에 해당되는 일요일 계획에 지금 차질이 생겼죠. 그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실세요 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가족 계획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꾸면
지금 우리 계획이랑 엄마 계획이랑 양립 불가한 상황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 중첩되는 부분은 양립이 불가능한 거고,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경주 여행으로 일요일 계획은 바뀌겠죠. 왜냐? 우리 엄마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양립 불가한 부분이 결국 변경이 되는 건데, 저 변경을 조금 쪼개서 보면 우리 판례에서 뭐라고 하느냐? 처음에 선행 계획이 딱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폐지되는 거고, 신설 계획이 새로 수립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이 변경이겠죠? 부산을 폐지하고 이거 수립한 거니까. 근데 권한이 있으니까 이 변경 처분, 폐지랑 수립으로 쪼개든 말든 간에 아무튼 얘네 다 무효가 아니다. 권한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주체 하자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판시하죠. 자, 그럼 한번 뒤집어 봐야겠죠. 우리 엄마가 이번에는 권한이 없어. 실세가 아니야. 아빠랑 나랑 생일자라서 우리 생일 파티 하려고 가족 계획을 짠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면요. 양립 불가능한 이 부분 바뀔까요? 안 바뀌죠. 우리 엄마는 권한이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꿨죠. 자, 그러면 변경,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거 쪼개면 폐지랑 수립인데 이거 주체하자가 이번엔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키워드는 이겁니다. 양립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꿨는지 없는 사람이 바꿨는지 보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후행 계획을 하는 행정청이, 즉 후행 뒤에 계획을 세웠대요. 우리 엄마죠. 선행 도시계획 결정, 이거 나랑 우리 아빠가 세운 여행 계획이죠. 이걸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두 번째 케이스죠. 생일자라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엄마 마음대로 바꿨대. 그러면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있대요. 이 교집합이죠. 이거 결국 쪼개면 변경 이꼴 폐지 수립인데 아무튼 얘네 다 주체하자라서 무효겠죠. 자, 2번 관리처분 계획. 자, 왜 이렇게 뒤로 갈수록 되게 무거운 주제가 많이 나오죠? 이 가벼운 지문, 되게 가벼운 지문처럼 보이지만 다음 시험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이것만 그냥 찍먹하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재책 기준으로 기본서에 당사조성 파트에 그림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말이 꼬이네. 자,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 같은 건 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느냐? 인가 전이냐 후냐 가지고 소송의 대상이랑 종류가 완전히 갈려요. 자, 그래서 기본 강의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결론만 정리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 인가 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보통 관리처분 계획 뒤에 아니라는 글자가 붙어요. 관리처분 계획 아니다 라는 글자가 붙고, 이때는 소송의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총회 결의입니다. 이때 소송의 종류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당사자 소송입니다. 이때 오지문으로 뭐가 많이 나오느냐? 민사소송이냐? 라고 낚시를 하죠.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느냐? 당사자 소송이니까 아까 앞에서 봤었죠? 집행정지가 아니라 민사상 가처분이 허용된다. 가구제 수단으로서. 여기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민사라서 민사상 가처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사자인데 민사상 가처분이 준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인가 이후에는 이때도 아니라는 글자가 나올 수는 있어. 그러면 그때 문맥을 좀 보셔야 돼. 인가가 아니라는 글자가 나와도 인가가 있다고 하면 인가 받은 이유예요. 이때 대상은 여기 쭉 이어 쓰는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이때 소송 종류는 우리가 아는 항고소송이에요. 취소소송. 자, 오지문으로 뭐가 나오느냐? 총회, 얘랑 이제 바꿔내는 거죠. 총회 결의를 막 이런 표현 나올 거예요. 따로 떼어내어 얘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인가 고시된 이라 했으니까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처분성을 가지고 얘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때 뭐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서 총회 결의 따로 떼어내 가지고 뭐 소송할 수 있냐 나오면 인가 전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리라고 낸 거니까 그 출제 의도를 읽어 가셔야 돼. 그냥 이것만 보고 막 두 줄짜리 개꿀을 하면서 그냥 금방 외워지네 하고 넘어가면 공부 절대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세요. 수능 뭐 옛날에 뭐 7등급 나오고 어쩌고 해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알겠지만 엄마 아빠랑 여행 계획 짜는 얘기하는데 이게 수능 9등급이든 1등급이든 뭔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자, 3번 갑시다.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제 좀 너무 막 자책하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달래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공부 습관이나 방식이 조금 잘못돼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3번 봅시다. 3번은 별 얘기는 아니고 우리 손실보상에서 특별한 희생이면 손실보상,
정당한 보상 꼭 해야죠. 사회적 제약이면 안 해도 되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토지 이용 가능성이 아예 배제됐대요. 이제 못 쓴다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 나 요새 집 짓고 사는데 나 그냥 나가래. 더 이상 집 짓고 살 수 없어.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특별한 희생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4번은 자, 이거는 4개년 기출 때 나왔던 건데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이거 행정계획 쪽에 당권을 해놓고 마지막 회독하고 들어가셨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공부법이겠죠. 이게 원래 사안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마 이게 이런 법이 있었어요. 20년을 행정계획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20년간 집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계획대로 실천을 안 했다는 거죠.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이거 실효된다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어때요? 서울시가 무슨 도시계획 뭐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비워달라 그래가지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해. 나 그동안 이 땅 뺏긴 줄 알고 그냥 못 쓰고 있었는데 20년을 아무것도 안 하네? 하면 그때는 존버 잘했으니까 이 도시계획 결정 없던 걸로 해주고 이제 너 해방시켜준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실제 이 사람이 1985년도부터 존버를 했을 거예요. 85년부터 2000년도까지 15년을 존버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5년만 더 쑥이랑 마늘 먹고 기다리면 사람 될 수 있죠. 해방될 수 있죠. 그걸 기대했는데 갑자기 200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2000년도까지 아직 실효 안 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 이제부터 다시 카운트 할게요. 라고 법이 개정된 거예요. 자, 그럼 얘는 15년 존버했는데 지금부터 2020년도까지 다시 존버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열받아서 헌법재판을 건 거예요. 이거 법률 이따위로 개정한 거 위헌 아니냐. 내가 지금 존버한 실로 이익이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미안한데 이거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 근거로서 뭔 얘기를 했느냐? 이거 실효 원래 도시계획 결정 나왔을 때 사실상 네 땅은 원래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혹시라도 20년 동안 진행을 안 하면 실효된 걸로 봐줄 수 있는 보는 약간 보너스 비슷한 기회를 줬던 것 뿐이다. 입법자들이 너한테 아량을 베푼 건데 입법자들 손으로 아량을 베풀었으니까 호의가 계속된다고 해서 권리가 되진 않죠.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이거 그렇게 권리를 좀 베풀었다고 해서 나중에 그걸 입법자들이 지들 손으로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지들 손으로 걷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지금 호의 계속되니까 지 맘대로 권리인 줄 아네? 그러니까 이거 헌법상 보장된 권리 아니다. 헌법재판소 와봤자 입법자들 마음대로 재량을 가지고 바꾼 거 우리 존중해 줄 거다. 헌법상 권리가 아니다 보니까 입법자들이 그 밑에 법률 단계에서 바꿔서 임의로 뭐 바꾸고 뭐 없었던 걸로 하는 거 우리가 터치 안 할 거다 라고 판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자, 네가 여기서 실효를 기대하면서 갖게 된 권리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다. 좀 색깔 바꿔서 봅시다. 해설에서도 얘기 나올 텐데 헌법적 권리가 아니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깜빡 잘못 읽으면 아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얘가 이긴 거 아닐까요? 이거 예손 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하기 딱 쉬운데 지금 이거 헌법재판소잖아요. 끽해봐야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호의를 베풀었던 거니까 법률로 다시 그 호의를 걷어가도 우린 터치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헌법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보장된 권리면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지들 맘대로 베푸고 걷어가고 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법률적 차원의 좀 더 낮은 차원의 권리니까 얘네가 지들 맘대로 입법 재량 발휘한 거 우린 터치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설까지 보시고 같이 한번 좀 이해를 해보시고요. 자, 18번 넘어갑니다. 조금 이제 시간 오버됐는데 좀 금방 끝낼게요. 1번. 자, 이거는 더 할 말이 없죠. 우리 아까 앞에서 쭉 체계를 그렸잖아요. 행정 강제는 웬만하면 현재 의무 불이행 전제를 해요. 단 즉시 강제만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긴급하니까. 근데 나머지 강제 집행, 즉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그 다음에 맨 뒤에 최후수단, 직접 강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장래에 그 의무 이행을 확보시키려는 수단이 되는 거죠.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요. 행정벌이죠.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 자, 그리고 2번. 뭐 이거는 조문이 있는데 뭐 당연히 얘기죠. 이거 그 행정청이 돈을 걷어야 되는데 안 내. 그럼 뭐죠? 국세징수법 가서 국세청 형님들의 그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빌려온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3번 넘어가시면
자, 이거 농지법 키워드 안 나왔다 그래서 이거 못 풀었어요 하면 좀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 논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논리를 이해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뭐예요? 이것만으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떠올리셨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과태료 재판으로 가라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항고송으로 못 갖고 왔던 거고, 그래서 설령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야 아닌데? 내 생각에는 항고소송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태료 재판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잘못 안내했어도 법원이 그래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으니까 우리가 재판해줄게 이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유명한 선지였고. 4번, 자 이거는 기존 선지를 좀 응용한 거죠. 우리 공의무의 승계 파트 보시면 공의무는 승계되는 게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막말로 부모가 뭐 안 내고 돌아가셨으면 자녀가 내야죠. 맞는데 안 되는 게, 승계가 안 되는 게 거의 유일한 예외가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입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고, 굳이 끼워 넣자면 회사 M&A 할 때 분할, 이것도 기출지문 있었죠. 굳이 끼워 넣자면 분할이란 키워드 나오면 승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승계가 안 돼. 그래서 그때 빈출지문에서 맨날 나오는 표현이 뭐였죠?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부과를 했으면 이거 당연무효다. 승계될 여지가 있었으면 최대한 선회를 해서 자식들한테 상속되니까 이거 걔네한테 때린 걸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승계가 애초부터 안 되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한테 부과하면 무효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더 이제 어렵게 표현한 건데, 이행강제 부과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은 그걸로 게임 끝이죠. 밑에 자녀들이 그걸 상속받아서 대신 나와가지고 소송을 이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망했으면 그거 다 자체로 끝이고 상속될 여지도 없으니 이 재판도 다 그냥 무적법 판게 된다. 그냥 이 재판 사망한 걸로 처리하고 여기서 끝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19번 기억번 23조 사망이죠. 더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게 23조 사망 원문입니다. 정당한 보상해야 되고, 설명 안 한다 해놓고 하고 있죠. 완전 보상을 의미하고 상당한 보상이 아닙니다. 완전 보상이라면 개발 이익은 배제된다는 거. 자, 니은번 보시면 하천법이죠. 손실보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공법, 우리 행정법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대표적인 사례가 하천법이죠. 옛날에는 민사소송법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이 손실보상 청구권 사건으로 봤는데, 이제는 판례가 변경돼서 공권으로 보고 있고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도 안 간다는 거예요. 뭔가 처분이라고 볼 건덕지가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겠지만, 행정청이 뭔가 비슷하게 보상금 지급 결정이란 걸 하지만 그건 우리가 처분을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뭔가 중간에서 처분 비스무리한 걸 하더라도 쌩까고 당사자소송으로 바로 청구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디귿번, 자 이것도 아주 빈출이죠. 토지보상법에서 소송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용 재결이 나왔을 때 돈에 불만이 있으면 보상금 증감 청구, 즉 당사소송인 거고, 돈 외의 것에 불만이 있으면 항고소송을 가면 됩니다. 자, 항고소송은 수용 재결에 불만이 있는 거니까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요. 토지보상법이라 해서 다른 게 아니야. 피고적격 누구한테 원칙? 명의자죠. 명의자는 누구예요? 공문에 지 이름 쓴 사람. 수용 재결에 이름 쓴 사람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항고소송 피고는 관할 토수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돈 달라는 거니까 당사자 소송 가야 되고, 이때는 관할 토수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얘를 빼버리고 토지 소유자랑 사업 시행자가 서로 직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 청구면 토지 소유자가 원고, 피고 사업 시행자. 토지 보상금 감액 청구면 둘이 자리가 바뀌는 거죠. 자, 리을번도 마찬가지예요. 디귿번, 리을번도 토지보상법 파트에 뭐 기출지문이 있다 해서 이거 찍먹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행정소송법에서 배운 일반 법리가 토지보상법에 약간 탈을 쓰고 그대로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처분주의 논의 그대로예요. 원처분과 재결이 있다 그러면 원처분주의 하에서는 어떻게 돼요? 원처분에 하자 있으면 원처분 다투고, 재결에 하자 있으면 재결 다투어야 되죠.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처분에 하자 떠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판례는 웬만하면 원처분에 하자가 있는 케이스로 다 밀어 넣어버리죠. 그걸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재결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 아예 한정시켜버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처분주의 하에서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해야 된다. 자, 토지보상법에 탈을 씌워볼게요. 이게 수용 재결인데, 우리 토지보상법에서 수용이란 말 떼버릴 때 있습니다. 재결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이 재결은 이때는 이 의자가 붙죠. 이 재결.
그래서 토지보상법의 2대 거짓말, 수용재결은 재결이 아니다. 원처분이다.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라서 그 결과물이 이의재결, 즉 행정심판에 재결이 된다. 이때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호가 일로 가겠죠? 웬만하면 예하자 있는 걸로 보고 예를 대상으로 소송할 때는 이의재결 고유하자가 있는 경우로 제한을 한다. 지금 그 얘기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1번 기속력 얘기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속력. 이번에 그 빈출지문 400제 있었죠. 기속력은 원고 입장에서 인용 판결 확정됐다는 거고 이 판결문 프린트해서 들고 와서 눈 깔고 무릎 꿇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정청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무조건 판결 결론이 얘 인용 떴다 그래서 무조건 무릎 꿇어요? 아니죠.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판사님한테 혼난 범위가 뭔지를 보고 그 범위 내에서만 무릎 꿇어야겠죠. 그러니까 판결의 주문만 읽으면 안 되고 판결의 이유, 즉 구체적 위법 사유까지 전부 다 살펴야 된다. 기판력이랑 다른 점이죠. 당연히 구체적 위법 사유에 대한 판단에까지 미치겠죠. 2번 확약 얘기죠. 확약도 기왕 타임 넘은 거 꼼꼼하게 합시다. 확약은 처음성 묻는 문제는 딱 2개 있어요. 2개. 1번 우선순위 결정. 그 다음에 어업권 면허를 줘요. 이건 뭐냐면 식당 들어가기 전에 우선순위 1번에서 대기표 10번 준 거예요. 자, 1번 받았다 해서 무조건 들어갑니까? 아니죠. 앞에서 솔드아웃 되면 못 갈 수도 있지. 10번 받았다고 해서 못 들어가요? 다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약속한 건 맞죠. 1등으로 들어가고 10등으로 들어간가. 확약을 한 건 맞지만 얘 자체가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성 없다. 확약이니까 처분성 없다라는 거죠. 2번째. 내인가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겁니다. 내인가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본인과 신청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인가 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인가 신청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내인가 취소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2가지죠. 이 내인가 취소는 본인과 거부 처분이라는 거죠. 정황상. 자, 그럼 본인과 거부 처분이니까 거부 처분 처분성 인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신청권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신청권이 인정돼서 얘한테 처분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니 확약 처분성 없다 해놓고 여기서는 왜 갑자기 처분성이 있다고 하느냐? 여기선 확약이 얘가 아니거든요. 확약은 얘예요. 얘를 물어봤으면 처분성이 없다고 해야겠지. 근데 우리 판례에서 항상 이거 갖고 내면 얘의 처분성 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인가가 얘의 신청권 정도는 부여를 해준다. 얘 자체는 처분성은 없지만 그 중에 얘가 나온 겁니다. 3번 행정지도, 임의적인 지도 권고 조언이죠. 앞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조언에 불과해. 최종적인 결정은 네가 합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행정지도를 듣고 내가 뭔가 했다고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공무원 멱살 잡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결정했으니까. 자, 주의하셔야 돼요. 국가배상법상 어디 있습니까? 직무행위 요건은 충족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 책임이 부정되는 이유는 다른 요건인 상당 인과관계 요건이 부정됐기 때문입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유사 판례가 이거죠. 범법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행정청 행정지도 말을 듣고 뭔가 했는데 검사님이 불러다가 너 형사처벌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정청 행정지도 탓을 할 수 있겠느냐? 최종적인 결정은 네가 했으니까 범법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어려운 표현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아니다. 위법성을 조각조각 내버리는 그런 사유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토지보상법에서 돈 달라는 거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손실보상 파트에서 특별히 이상한 거 안 배운 이상 국가배상이랑 달라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보통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죠. 물론 항고소송도 가끔 섞여 있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해설 끝이고요. 좀 길게 해봤는데 왜 길게 했느냐?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규 커리를 들으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지만 한 2주 뒤에 우리 군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2주 뒤에 당장 이거 가지고 실력 점검한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질문하고 따로 찾아보는 일 없게끔 오늘은 조금 오버해서 제가 좀 길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험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중요하게 참고하셔서 공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틀린 그림 찾기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남으신 분들 7급 당장 가을에 7급 보시는 분들도 틀린 그림 찾기 아직 틀린 그림 찾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뭐 7월 달에 2주 뒤에 군무원 시험 들어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그냥 눈에 바를 때가 돼 있어요. 그분들은 좀 달라. 왜냐면 당장 시험장 들어가야 되니까 당장 이거 암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해서 거기서 실력 발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목표, 단기적인 목표냐 장기적인 목표냐에 따라서 수험 전략은 좀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25년도 커리를 앞두고 혹시 이 해설 강의 보고 계시다면 제시를 준비하고 계시다, 아니면 다시 시작하거나 새로 시작하는 거 준비하고 계시다, 아무튼 내년까지 시간 많으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부 방식에 대해서 고민 충분히 해보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강사를 택하느냐가 합격을 좌우하진 않아요. 그건 합격의 그 초석을 다지는 것 뿐이고, 결국에는 그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깨면 뭐지? 어제 봤던 건데 그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짤이었거든요. 내가 깨면 병아리고 남이 깨면 후라이래요. 계란 얘기죠, 계란. 계란을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돼요. 근데 내가 깨야 병아리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병아리 새내기 공무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공부 전략을 좀 생각해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수동적으로 너무 공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강의만 너무 의존하려는 생각으로 강의를 막 OT 같은 거 보고 다니지 않을까, 그 생각 좀 해보시고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오늘 조금 길게 되긴 했는데 좀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